여기는 지금 어머님들이 계신 곳은 진명학원이고요. 예, 진명학원은 대입학원입니다. 그래서 중3부터 고3까지 그 대학을 보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학원이고, 지금 6층, 7층, 8층 이렇게 세 층을 쓰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진명학원을 만든 게 이제 거의 10년 됐는데, 10년 동안 그 관악동작 지역에서는 대학을 가장 많이 보내고 있는 학원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일을 계속 하고 있고요. 진명학원의 이제 메인 컨셉은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학에 합격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 대학을 보내는데 이제 수업만 해갖고는 되지 않는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게 학생들이 뭘 하고 싶어 하고 어떤 학과를 진학하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의 성향과 현재 성적 등을 분석해서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이 아이한테 가장 맞는 방식을 찾아내고 그거에 맞게 3년간의 로드맵을 짜고, 그 안에서 이제 내신, 비교과, 그다음에 수능, 대학별 고사를 같이 준비를 시켜서 그 대학에 실제로 붙이는, 저희가 원서를 쓰고 마지막 저기까지 대학별 고사까지 준비를 시켜서 대학에 합격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런 학원이고요.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저기 한정거장 옆에 봉천역에 있는 하이니티라는 학원을 오픈을 했는데, 그 학원은 정식 학년으로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그러니까 4학년부터죠.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2까지. 그래서 이제 소위 미래에 필요한,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에 필요한 어떤 인재로서의 역량을 교육하자라는 거창한 기치를 걸고, 그냥 교과뿐만이 아니라 여러 독서나 비교과 활동, 그 다음에 사고력 이런 것들을 갖다 학생들한테 서비스하는 그런 학원을 현재 오픈해서 이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두 학원의 대표 원장이고요. 써 있는 것처럼 이름은 유헌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런 박수를 억지로 끌어내는 이 멘트를. 오늘 설명회는 이게 전체 설명회가 아니고, 저희가 설명회를 이제 시즌별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진명학원은 보통 여름에 중등 어머님들 대상으로 예비고일 설명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3 입시 설명회를 수시 전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달, 11월달부터 쭉 소위 입시 설명회를 쭉 하죠. 시즌이 그때인데, 오늘 설명회는 이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잉글리시 마스터스 클래스라고 하는 제가 기획한 이 클래스인데, 영어의 어떤 장인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이제 한 반입니다. 한 반. 하나의 클래스에 관한 그런 설명회를 소수의 어머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광고나 이런 걸 안 했고 그냥 저희 학원에 있는 DB를 갖고 그냥 문자만 보내서 소수의 어머님들을 모시고 이제 영어 관련 설명회를 오늘 진행하려고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영어가 지금 영어와 관련된 최고의 이슈는 영어 수능 절대평가죠. 영어 수능 절대평가인데, 이게 이제 보통 학부모님들은 대학을 간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머릿속에 이제 수능이라는 국가에서 치르는 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하는 그 시험을 머릿속에 상정하고 접근을 하시는 경향이 많은데, 사실 지금 대입에서는 수능이라는 거는 이제 보조적 전형 요소입니다. 보조적 전형 요소라는 것은 실제로 수능을 갖고 이제 대학 수능만 가지고, 혹은 또 수능을 갖다가 이제 수능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전형으로 대학을 가는 학생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수시 전형이 이제 늘어나면서 생긴 현상인데, 그래서 이제 수능 절대평가라는 건 사실 영어라는 전체 과목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그랬으니까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대입 전형이 이제 대입 전형 요소라는 걸 네 가지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 내신이라는 것, 그 다음에 비교과라는 것, 그 다음에 수능이라는 것, 대학별 고사라는 것.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전형을, 그러니까 대학에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든지 간에 이 네 요소를 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전형은 뭐 이게 많은 거고, 어떤 전형은 이게 많은 거고, 어떤 전형은 이게 많은 거고,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총 5가지 대학 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수능만 갖고 가는 방법을 소위 정시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 정시 비중은 굉장히 낮죠. 낮고, 우리 특히 재수를 하지 않고 이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대학을 보내려는 게 대부분의 어머님들 마음이잖아요.
꼭 재수를 시켜야겠다 이런 분은 안 계시잖아요. 재수를 가능하면 안 시키려는 게. 근데 이제 수능은 그 어쩔 수 없이 그 재수생 초강세죠. 뭐 똑같은 시험을 1년도 공부하는 아이들이랑 경쟁을 해서 이기기란 그리 만만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재학생 입장에서 이제 대학을 갈 때는 그 제일 그 좋은 게 수능의 그 영향력을 가능하면 약화시키고 나머지 이런 것들은 이제 학교 생활에서 하는 거니까 이런 그 수능이 아닌 다른 전형 요소를 갖고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이 수능이라는 거는 저도 이제 대학 보내는 일을 오랫동안 하고 있지만 그 굉장히 그날 당일의 컨디션에 좀 디펜던트하죠. 예, 당일날 평상시에 모의고사 잘 봤던 아이들도 당일 시험 못 보는 경우도 많고 딱 하루에 이제 운명이 결정 지어지는 그러한 시험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믿고 대학을 보내려고 하는 시도는 그리 옳은 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 전형 요소를 갖다 이제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네 가지 전형 요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단연 이제 대학별고사예요. 당연히. 이제 이 대학별고사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각 대학이 자기 대학에 그 들어올 학생들을 그 대학이 출제한 시험으로 뽑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은 그 누가 출제하는 거예요? 그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출제하는 거잖아요. 한 고등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출제를 해서 그 학교에 있는 아이들끼리 경쟁을 해서 상대평가를 하는 그러한 이제 포인트고요. 비교과는 이제 활동인데 이거는 이제 뭐라고 딱 그 정량화하거나 숫자로 이렇게 바꿔낼 수 없는 그런 전형 요소죠. 수능은 이제 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를 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한테 한나라시에 똑같은 문제를 갖고 평가를 하긴 하는데 문제는 수능은 이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대학은 이 학교 아이들만 그 갖고 평가한 내신이나 아니면 전국에 있는 그 레벨을 고려하지 않은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모든 수험생들이 똑같은 시험을 보는 수능이나 그러니까 이런 시험을 갖고는 그 대학에 딱 필요한 아이들을 변별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상위권 대학은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별고사의 이제 비중이 이제 굉장히 높은 거죠. 대학별고사 비중이 높은 거고 대학별고사의 형식은 딱 두 가지인데 글을 쓰거나 말을 하거나 요 두 가지입니다. 글을 쓰거나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걸 논술이라고 하는 거고 말을 하는 걸 구술이라고 하는 거고 그 구술을 다른 말로 이제 면접이라고 하기도 하고 심층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대학별고사를 잘 볼 수 있는 아이로 이제 키워내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대학 갈 때는. 근데 이거는 그 사실 부모님들 눈에는 잘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를 실제로 그 보시기도 좀 쉽지가 않고요. 아주 이제 관심이 많은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각 대학 그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입시 자료실이 있긴 있는데 사실 문제가 너무 어렵고 그렇죠. 지금 당장 뭐 매일 뭐 학교 시험 보고 그렇죠. 뭐 성적표 나오고 막 이러는데 몇 년 후에 있는 뭐 여기까지 신경을 쓰기란 그리 만만한 게 아니죠. 실제로는 대학 갈 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를 잘 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이제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이 5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5가지 중에서 이제 내신을 주요 요소로 보는 게 소위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거고요. 요 내신하고 비교과 두 가지를 이제 한꺼번에 보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 중에서 특정한 부분을 갖다가 하이라이트를 해서 그 부분만 중점적으로 보는 게 특기자라는 전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별고사만 갖고 거의 선발하는 게 소위 논술 전형이라는 거고 수능만 갖고 선발하는 게 그 정시라는 거죠. 이렇게 5가지가 있는 건데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특기자 그 이 3가지도 마지막에는 다 뭐가 있냐면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신만 좋다고 뽑아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신을 갖고 일단 어떤 애를 부를 건가를 결정을 한 다음에 그 아이를 불러서 왜냐하면 다 부를 수 없으니까 애들을 대학으로 너무 많으니까 그 수험생이 60만인데 그 60만 명을 다 대학으로 와서 다 말해보라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내신이 좋은 애를 골라서 얘네들한테 이제 구수를 통해서 선발하는 게 교과 전형. 그 다음에 내신이나 비교과가 좋은 아이들을 그 1차에서 선발을 해서 걔네들한테 구수를 물어보는 게 그 종합 전형.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비교과가 출중한 아이들, 비교과 중에서 특정 영역은 문과는 영어고요. 이과는 이제 수학과학이죠. 예, 그거 출중한 애들을 그 뽑아갖고 이제 그 아이들한테 구수를 보는 게 그 특기자 전형. 논술 전형은 그 논술만 보는 거죠. 대학별고사만 보는 거죠. 네, 이제 이런 그 다음에 이제 교과 전형이나 그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을 갖다 조건으로 다는 거고 그 조건을 갖다가 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고 부르는 거고 입시가 굉장히 쉬워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1단계를 내신이나 비교과나 논술 같은 경우에는 뭐 1단계는 아니지만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조건이지만은 어쨌든 수능이 안 되면 논술을 쓸 수가 없는 거니까 1단계를 어떤 요소든지 간에 자기한테 뛰어난 걸 갖고 대학에 어필을 해서 일단 대학에서 내가 훌륭한 학생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다음에 2단계를 그 대학에서 출제한 문제를 통과해서 합격하면 되는 겁니다.
모든 전형이 뭐 종류가 다른 것 같지만 다 똑같은 거죠. 사실은 구조는.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 이제 EM반 설명회를 하면서 제가 이 네 가지 전형 요소를 갖다가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영어도 이제 여기에 정확하게 매칭이 되는 거죠. 영어도. 그래서 이제 영어 내신은 사실 그렇습니다. 영어 내신은 지금 이 근처 고등학교는 아직까지는 좀 지역적인 평가를 많이 합니다. 교과서에서 뭐 이렇게 밑줄 치고 문법적인 거. 여러분 어머님들이 그 학교 다닐 때 봤던 그런 내신 시험들이 있죠. 이제 그런 시험에서 아직까지는 크게는 벗어나고 있지 않지만 경향은 뚜렷하게 점점 소위 내신형 문제는 점점 줄어들어요. 내신형 문제라는 건 디테일한 거. 한 줄 문법 문제 이런 건 점점 줄어들고요. 좀 굵직굵직하게 넓게 판단하는 대의를 물어본다라든가 그러니까 수능 같은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이라는 것들이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제 수행은 어떤 문제를 푸는 거라기보다는 말하기, 쓰기 이런 쪽에 이제 평가가 강화되고 있는 거고요. 내신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영어 비교과인데 영어 비교과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수능은 절대평가로 바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절대평가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3등급까지 다 1등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수능 매년 난이도에 따라서 등급 컷이 달라지긴 하지만 보통 이제 90점대 초반, 80점대 후반이 3등급 컷이거든요. 문제가 좀 쉬우면 90점대 초반이 3등급 컷이고 문제가 좀 어려우면 80점대 후반이 3등급 컷이고 근데 저희 학원에 있는 아이들도 웬만한 아이들은 사실 제대로 한 2년 정도 공부 열심히 하면 90점 맞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아이들은 그냥 다 1등급을 받는다. 예. 물론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수능이 92점, 93점 나오면 좀 불안하죠. 근데 이제 보통 웬만큼 해갖고 95점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럼 얘네들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영어 공부 거의 할 필요 없죠. 그냥 일주일에 한번 모의고사 정도 풀어주면서 떨어지지 않나만 확인하는 정도면 되는 거니까 사실 수능은 EM이라는 컨셉을 놓고 공부를 쭉 해나가는 아이들한테 수능이라는 건 사실 의미가 없는 전형 요소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대입을 관장하는 국가기관들은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꿨을까? 사실 저는 맞는 방향이라고 보는데 이 영어 능력이라는 게 객관식 시험을 갖다가 봐서 93점을 맞은 아이나 98점을 맞은 아이나 어떤 아이가 93점 맞은 애가 영어를 못하고 98점 맞은 애가 영어를 잘하고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객관식 두세 문제 차이를 갖고. 그래서 실제로 영어라는 거는 언어니까 언어는 소통의 도구잖아요. 소통이라는 건 말로 하는 소통과 글로 하는 소통인데 결국 이 아이가 특정 언어를 잘한다라는 거는 그 언어를 갖고 말을 할 수 있느냐, 남이 한 말을 이해할 수 있느냐, 자기의 생각을 그 언어에 담아서 글을 써낼 수 있느냐 이런 능력이 언어 능력이죠. 그런 거를 평가하는 것이 사실은 그 아이의 영어 능력을 평가하는 진짜 잣대가 되는 거지. 이런 류의 이제 객관식 시험 갖고 그 아이의 영어 실력이 뭐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거죠. 맞는 얘기잖아요, 사실. 예. 그리고 이제 수능이 없어지게 되면 영어의 비중이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수능이 줄어들게 되면 대학은 영어 잘하는 애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원하는 거는 뭐냐 하면 어떤 아이가 그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성공하고 그다음에 그 대학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애를 당연히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연대 나왔는데 연대 출신들은 뭐 유능해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 관이든 아니면 뭐 재계든 뭐 우리나라의 이제 각 분야 엘리트들이 올라가는 계층에 그 대학 출신들이 올라가서 이제 활약을 많이 하는 걸 당연히 원하기 때문에 그런 사회에 나가서 이제 활약을 하려면 당연히 영어 능력은 필수고 그러다 보니까 수능이라는 제도를 절대평가로 바꿨을 때 대학은 그럼 우리는 그 아이의 영어 능력은 평가 안 하고 그냥 뽑을래 라고 순진하게 그렇게 있을 거냐라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죠. 예. 그렇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영어를 평가하게 돼 있는 거고요. 대학의 이제 그 아이의 영어 실력에 대한 중심 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두 가지로 넘어가게 되는데 앞으로 이제 대입에서 영어의 포인트는 이제 비교과하고 대학별고사입니다. 이 두 가지. 예. 이 두 가지가 포인트고요. 이 두 가지를 잘하는 애로 키우자라는 게 저희 EM반 컨셉인 거고. 그렇습니다. EM반은 사실 지금 저희 하이니티에서는 아직 저희가 출발을 안 시켰는데 진명학원에서 이제 몇 년 전부터 쭉 하던 반이죠. 원래 있던 반이고 이제 실적도 많이 내고 있는 그런 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에서 실제로 어떤 아이들을 영어를 어떤 요소를 갖고 선발하느냐 이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요강을 대표적으로 이제 몇 개를 소개를 할 건데 이게 이제 국제 계열입니다. 근데 국제 계열 그러면 저희 동네에 사시는 학부모님들은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라는 말이 주는 이 위압감이 상당하죠.
그래서 저런 데 가려면 꼭 어렸을 때 한 미국 가서 몇 년 살다 오거나 아니면 뭐 외고나 이런 데를 다니고 있거나 뭐 이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실제로 국제 계열의 그 일반고 학생들, 그다음에 전혀 외국 체류 경험이 없는 학생들도 많이 합격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오늘 그 설명의 순서를 제가 이런 대입과 관련된, 그다음에 대학이 그 영어 관련 평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저희 그 하이니티의 이제 영어과 원장으로 있는 크리스 원장이 나와서 그 실제로 이제 EM반 수업을 어떻게 진행한다, 이런 얘기를 할 거고요. 그 세 번째 순서로 그 국제 계열에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이 저희 학원 출신이에요. 드림타운 사는 학생인데, 그 학생이 이제 저희 학원을 3년 동안 다녔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 외국을 잠깐 갔다 온 적은 있습니다. 잠깐. 예, 필리핀이었던 것 같은데 잠깐 갔다 온 적은 있는데, 외국 그 체류 경험 전혀 없고요. 뭐 대단히 뭐 유창하게 뭐 영어를 하는 학생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제 연대 국제계열에 합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상식과 대입의 실전으로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 보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국제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위축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고요. 여기 이제 그 학과를 보시면 그 뭐 멋있죠. 여기 언더우드 학부는 인문사회, 비교문학, 경제학, 국제학, 정치, 다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과들이죠. 이과도 이제 생명과학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아 학부에 이제 아시아학, 그다음에 테크노 아트 학부에 문화디자인 경영, 그 밑에 이제 융합사회과학부, 융합과학공학부, 이런 과들이 있는데, 요새 그 대입 학과 중에서 가장 핫한 과가 이제 융합 들어가는, 그렇죠. 융합, 통섭 이런 말 들어가면 요새 가장 핫한 과들입니다. 이제 이런 데들도 우리가 이제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저희가 작년 입시만 해도 3명이 이제 요 특기자 계열로 저희 학원에서 이제 붙었는데, 저희 그 반이 마지막에 특기자 준비한 아이가 5명이었던 것 같아요. 5명이 원서를 넣는데 3명이 붙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그 걔네들이 뭐 외고 다니고 이런 애들은 아니고요. 예, 어머님들이 아주 친숙하게 알고 계시는 이 동네 학교의 아이들이에요. 예, 그런 아이들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선발 방법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단계는 그 서류입니다. 서류인데, 이 서류라고 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거예요. 물론 내신도 중요하죠. 내신도 중요하고, 하지만 내신보다는 비교과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 서류가 학생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도 있고, 그 다음에 추천서도 있고. 근데 이 인근의 학교들은 사실 저희가 이런 전형을 갖고 추천서를 학교에 좀 써달라라고 이제 아이들이 가서 얘기를 했을 때, 그 경험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실 관악구에서 이런 특기자류의 그 전형을 갖고 대학을 가는 아이들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그 올림피아드 같은 것도 저희 학원에서 수업을 하는데, 이과 아이들 올림피아드도 그 1단계에 이제 추천서가 들어갑니다. 추천서를 갖고 이제 학교에 써달라 그러면 선생님들이 네가 무슨 올림피아드냐, 뭐 그 시간에 차라리 공부나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선생님도 굉장히 많으시는데, 그 저희가 실제로 이제 올림피아드 갖고 이제 실적을 매년 내고 있는데, 한 해도 안 빠지고 지금 내고 있는데, 그 실적이 나오는 아이들 보면 뭐 그렇게 대단한 애들이 아니에요. 뭐 굉장히 뛰어나고 그런 애들이 아니고요. 어떤 아이들이냐면 믿는 아이들이에요. 믿는 아이들. 제가 별 볼 일 없는데 선생님이 한번 해보면 너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자, 이 과정을 통해서 네가 이만큼 성장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걸 믿는 아이들. 믿으면 투자를 하잖아요. 자기의 에너지를.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케이스고. 그래서 이제 이런 서류들을 갖고 이제 면접 대상자를 선발을 하고, 그 2단계에서 이제 그 면접을 보는 거죠. 네, 면접을 보고, 보통 대부분의 이러한 전형들은 딱 2가지인데, 보통 1단계에서는 글을 봅니다. 영어로 쓴 글을 이제 영어 에세이라는 형식으로 보고, 2단계에서는 인터뷰를 하고, 인터뷰도 그 국제 계열이고 특기자, 영어 특기자니까 영어로 다 할 것 같지만, 사실 인터뷰 중에 상당 부분은 한국어로 답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어로 답을 하는 문제는 문제가 굉장히 어렵고요. 영어로 답을 하는 문제는 문제가 조금 쉬워 보이는 거죠.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굳이 뭐 이렇게 영어를 갖다가 유창하게 하지 않더라도 얼마나 지원할 수 있다. 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합격 사례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3명의 학생들입니다. 이 아이는 성보고를 졸업한, 지금 이제 연대 경제과를 다니고 있죠. 근데 이 아이는 뭐 일단 내신 아주 훌륭합니다. 당연히. 예, 내신 아주 훌륭하고요. 이게 이 포인트가 중학교 어머님들은 잘 모르실 텐데, 정교과 1.13, 국영수 1.0, 국영수 4 1.04, 이제 국영수 4를 따로 뽑아놓은 이유는 이 아이가 문과이기 때문에, 이과면 이제 국영수 과만 뽑았겠죠. 근데 이 정도 포인트면 어느 정도냐면, 한 구에서 이제 몇 명 안 되는 이 정도의 그 내신을 갖고 있는 이런 아이고요. 이 아이는 뭐 워낙 모범생이에요. 이 아이도 이제 그 드림타운 사는 아이인데, 이 동네입니다. 이 동네 아이인데,
영어 경시대회, 교내 경시대회 대상 2번, 그다음에 스피치 대회 대상 2번, 그다음에 어휘대회 대상, 그다음에 그 인문 쪽에 뭐 경제 관련, 한국사 관련 교내 대회에서 이제 수상을, 이게 다 수상이라고 쓰는 게 다 이런 걸 갖다 저희가 비교과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전공탐구 연구 보고서 뭐 이런 것들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죠. 전공탐구 연구. 이 아이가 이제 경제학을 지망하던 아이였기 때문에 가상화폐라고 하는 그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가 그 현실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등학생이 소논문을 쓴 겁니다. 이런 거를 머릿속에 우리 애를 떠올리면서 우리 애가 과연 저런 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그 여기에 나와 있는 비교과들 저희가 다 해준 건 아닙니다. 당연히. 다만 저희는 이제 아이들한테 제시를 합니다. 어떤 특정한 비교과가 있을 때 뭐 동아리가 됐든 봉사가 됐든 대회가 됐든 이런 게 있는데 한번 해볼래? 이렇게 얘기해서 아이들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설계를 하죠. 예, 기획 단계에서 저희 컨설팅 담당하는 선생님이 이 아이하고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런 데에서 이제 준비를 어떻게 한번 해보자라고. 그다음에 이런 연구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소논문 같은 것도 아이하고 이제 상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목차를 짜고 이거 관련 자료를 어떻게 모아보자. 그다음에 아이가 진행을 하는 거죠. 아이가 진행을 하다 중간중간에 저희가 좀 점검을 해주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찾아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백업을 저희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해주는 이제 그런 구조로 해서 이 아이가 유일하게 3명 중에 유일하게 얘는 초등학교 때 1, 2년 이제 그 미국에 잠깐 있었던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세 학생의 공통점은 뭐냐면 제가 합격 생사를 3명을 보여드리는데 세 학생의 공통점은 이거예요. 얘는 경제 전문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학생의 공통점은 하고 싶은 게 명확했던 아이. 예, 이 아이는 이제 경제학을 전공하고 싶어 했고, 한 아이는 그 외교관이 되고 싶어 했고, 한 아이는 국제 구호 전문가가 되고 싶어 했고, 예, 그리고 지금 3명 다 본인의 전공을 제대로 찾아서 가서 본인의 어떤 그 진로를 갖다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있는 아이들. 그래서 그 초중등 단계에서는 특히 초중등 단계에서는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를 빨리 찾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가끔 중3 그 아이들도 상담을 하다 보면 저는 아이하고 이제 상담해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나중에 하고 싶은 게 뭐야? 그러면은 모르겠는데요. 없는데요. 이렇게 나오면 그냥 다시 얘기를 시계추를 저쪽으로 돌리면 초등학교 때도 없었니? 중학교 때도 없었니? 그래서 뭐 있었는데 뭐 없어지고 요즘 관심이 없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뭘 물어보냐 하면 요새 읽은 책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전공에 관해서 문과 전공, 이과 전공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문과 전공, 이과 전공은 이 대학의 학과표를 보면 되죠. 이제 문과는 뭐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과는 자연대학, 공과대학 쫙 있잖아요. 생활과학대학 딱 있으면 그 각각의 이제 단과대학에 있는 과를 갖고 이제 아이하고 이야기를 진행을 해요. 이렇게 상담을 쭉 진행하고 있으면 옆에 있는 엄마는 계속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시냐면 영어 수학 얘기를 하고 싶어 하세요. 저는 계속 진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엄마는 답답한 거예요. 빨리. 아니, 그래갖고 우리 애가 수학을 몇 번 했고 어머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딱 생기면 저 이게 하고 싶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저는 이제 국제관계학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바로 어느 대학에는 국제학부가 뭐가 있고 국제학부는 어떻게 선발하고 그 전형을 통과하려면 지금 뭘 해야 되고 이런 로드맵이 금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할 일이 딱 정해지면 그때부터 굉장히 상담이 쉬워지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그거보다는 수학 진도를 어디까지 나갔고 일주일에 몇 문제를 풀고 학원에는 뭐 자습을 어떻게 시키고 이런 쪽으로만 자꾸 가시는데 결국 이 포인트는 뭐냐면 동기부여라는 거죠. 동기부여가 돼 있는 학생들은 동기부여가 안 돼 있는 학생들이 3, 4년 동안 걸릴 거를 1년도 안 돼서 해내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잘 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공한 이 3명의 학생들은 전부 다 그 어렸을 때부터 적어도 저를 처음 만났을 때가 이제 중3 때니까 중3 때에는 이미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게 확고했던 학생들이다. 그런 학생들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크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대회를 하죠. 이제 진명 비교과 대회라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이제 영어 말하기 대회를 합니다. 이제 모의 대회를 하는 거예요. 보통 겨울방학 때 하는데 왜냐하면 대부분의 영어 말하기 대회들이 이제 봄에 학교에서 하거든요. 아니면 이제 관악구 대회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저희 학원 내에서 미리 이제 컨테스트를 하는 거죠. 상도 주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해서 그 스피치 훈련도 하고요. 우리 크리스 원장이 열심히 시키고 근데 이 아이는 그래서 이제 관악구청 그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도 이제 1등을 했던 그런 학생들이고 봉사도 이제 이 미티어라는 이제 영어 봉사 동아리인데 이 동아리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동아리를 들어가는 것도 서류 제출하고 면접 봐야 됩니다. 동아리에 드는 것도. 그래서 보통 이 미티어라는 동아리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그 외고나 국제고 아이들이 주로 하는 건데 보통 아이들은 이런 게 있다라는 것도 잘 모릅니다. 그럼 저희들이 알아봐 주고요. 알아봐 주고
또 저희 학원 선배들 중에 이것도 간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매칭을 시켜줘요. 네가 이제 여기를 어떻게 선발됐는지 설명을 해줘라. 그래갖고 이제 그 아이들이 이 선발 과정이나 이런 데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 중에 또 이런 미티어 같은 걸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이 아이를 부르는 거죠. 얘를 불러갖고 설명을 해줘라. 일요일 같은 데 만나게 해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사례고, 두 번째 아이는, 이 아이는 이제 좀 이따 실물로 오늘 만나보실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구암고등학교를 나오고요. 이 아이도 이제 영어 관련 비교과가 쭉 있죠. 영어 경시, 뭐 영어 UCC 대회, 영어 에세이, 그다음에 그냥 일반 논술 대회, 토론 대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수학도 이제 당연히 웬만큼은 하는 아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외교관이었고, 그다음에 동아리도 영어 신문반, 영시 감사반, 전부 다 영어와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했죠. 타겟팅이 딱 돼 있었으니까 영어 관련.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다 비교과예요. 이런 것들 비교과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봉사 활동도 YDG라는 걸 했는데, 얘는 YDG라는 거는 이제 유스 굿일 가이드라는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 외국에서 이제 한국을 알고 싶어서 방문하는 외국인들한테 관광 통역 봉사를 하는 그런 봉사. 이것도 지금 올해도 저희 학원 아이들이 1학년 아이들이 지금 몇 명 여기 합격을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도 서류, 면접 다 치러야 되는 봉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봉사도 저희가 준비를 다 시키는 거고, 그러니까 매해 하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이제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죠. 어떤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영어가 아닌 그런 인문학과 관련된 그런 활동들도 이제 다수 했던 그런 케이스인데, 얘도 내신은 1.4니까 좋죠. 좋은데 사실 뭐 퍼펙트한 내신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소위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는 게 있는데, 전교 1등 하면 서울대 지역균형이라는 추천을 받고, 전교 2등, 전교 3등은 이제 고대 학교장 추천을 받거든요. 얘는 권외에 있던 애입니다. 1, 2, 3등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가 구암에서 이 하스라는 전형을 갖고 이제 연대를 갔을 때 학교가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하스가 뭔지를 모르는데 어떤 애가 가서 이제 붙어갖고 오니까 당연히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지원할 때도 사실 일부 선생님들은 이런 거를 갖고 네가 되겠니라는 그런 시각이 다수 존재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통계를 다 분석을 해봤어요. 작년, 재작년, 그재작년 하스 붙은 아이들 이렇게 봤더니 알게 모르게 일반고 애들이 많이 붙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특기자 전형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연대라고 하더라도 일반고 아이들을 아예 배제를 시키고 그다음에 소위 특목 계열의 아이들만 선발하는 건 학교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서울대 특기자 전형도 일반고 아이들이 50% 이상 항상 붙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대 특기자 전형도 생각하면, 올림피아드 같은 거 생각하면 보통 부모님들은 그런 과거 영재고 애들이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실제로 합격자를 보면 일반고 아이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서울대는 50%가 넘고, 여기 연대 이런 하스 같은 경우도 일반고 애들이 굉장히 30-40% 이상 일반고 애들이 붙거든요. 그러니까 전형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대학을 보내다 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할 게 없습니다. 자꾸 들여다봐야 돼요. 자꾸 들여다보고 이거 하려면 이걸, 물론 이제 학생들이 원서를 6장이나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어떤 합격이 확실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이제 몇 장은 좀 실험적으로 이런 거 한번 해보자라고 써서 그걸 보고 이제 사례를 분석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아이도 사실 학교나 부모님, 이 아이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시는 어머님인데, 뭐 이 하스 같은 걸 하자 그랬을 때 사실 보통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우리 애가 이런 거를 뭐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데, 이 어머님도 굉장히 좀 진취적인 분이시라서 반대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한번 해보시라고, 준비를 한번 시켜보시라고 이렇게 이제 믿어주셔갖고 좋은 결과가 나왔던 그런 사례고요. 이 아이 이제 스토리가, 이 아이가 제가 아까 이제 외국에 잠깐 나갔다 왔다는 게 해외 봉사하러 잠깐 갔다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영어 말하기나 이런 것들이 사실 그렇게 잘하는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일단 성격이 막 적극적이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좀 우리 크리스 원장이 그런 수업할 때 좀 애를 먹었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희가 이제 이 아이도 이제 영어 말하기 대회 이런 거 할 때 저희가 다 준비를 다 시켰죠. 미리 그 대회 나가기 전에 그 전날 아이 앞에 발표하라 그러고 저희가 뒤에 앉아갖고 이제 교수 채점도 다 이렇게 미리 해주고 단점 지적해주고 녹화해갖고 본인이 보게 하고 그걸 또 수정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대학을 갔던 아이고요. 세 번째 사례는, 얘는 이제 단국고 아이인데, 얘도 이제 내신은 아주 출중했던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보면 일단 이 세 아이의 특징은 내신이 꽤 괜찮다. 그러나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우연히 이제 세 아이가 내신은 좋았던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꼭 1점대 초반이어야 된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서류 전형들의 특징을 보면, 뭐 요게 좀 약한,
요게 좀 약하면 요게 좀 강하면 되고요. 예, 거꾸로 이게 아무리 강하더라도 요게 너무 약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대학들은 그 보는 시각이 이런 것 같아요. 사실 그 이런 연대 입학처장 입장에서 당곡고, 구암고, 성보고가 어디 있는지 알까요? 정말 냉정하게 보세요. 전국에 고등학교가 1,500개가 있거든요. 근데 일반고고, 관악구가 굉장히 불명예지만은 그 40 몇 개 구 중에서 교육 수준을 보면 위에서 세는 게 빨라요? 밑에서 세는 게 빨라요? 밑에서 세는 게 빠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연대에 계신 교수님이 뭐 각 고등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모를까. 보통 일반적인 분이라면 그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지 않을까요? 성보고 어딨나? 뭐 당곡고 어딨나?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또 거꾸로 뒤집으면 그런 사실 전국에 있는 1,500개의 고등학교 중에 그저 그런 고등학교, 이 학교 관계자분들한테 좀 죄송한데 어쨌든 뭐 어쨌든 대학을 그렇게 많이 보내지 유명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고등학교가 아닌, 그렇죠? 예. 그런 고등학교에서 1.1을 받은 아이는 굉장히 우수한 아이고 1.5나 1.6을 받은 아이는 굉장히 우수하지 않은 아이고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없죠. 없습니다. 그냥 잘하네. 이거죠. 잘하네.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 평가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적 분포를 딱 보면 이럴 수도 있거든요. 내신이라는 거는. 그 5학기 동안 3학년 1학기 5학기 동안 내신 관리를 잘 해왔는데 이 아이가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아픈 거예요. 그래서 국어 시험 하나를 너무너무 못 본 거죠. 그래서 쭉 1, 2, 1, 2 받다가 국어를 예를 들어 4등급을 받았다. 그럼 또 그 평균이 확 떨어지는 거. 이런 변수는 늘 있는 거거든요. 아이를 키워보면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컨디션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그 봤을 때 이 내신이라는 지표가 그 교수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교수님들이 봤을 때 절대적 지표로 과연 기능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거예요. 참고 자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이런 그 하스 같은 전형 원서를 쓸 때는 일단은 1점대면 해보자라고 봅니다. 1점대. 그러니까 1.1이든 1.4든 1.6이든 1.7이든 1점대면 해보자. 그리고 이제 다른 비교과가 있다면 해볼만 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보통 비슷하죠. 다른 애들이랑 비슷하게 이런 여러 가지 영어 내지 다른 이제 그 비교과 활동을 많이 했고 진로 희망에는 이제 좀 이 아이는 좀 독특하죠. 국제구호 활동과 아동구호 활동과 예, 아동구호 활동. 그래서 사실 이 아이가 이제 서울대 소비자학과도 썼는데 아직까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떨어졌는지. 저는 이 떨어질 일이 없다라고 하거든요. 이런 애를 떨어뜨리면 도대체 누굴 합격시키나 정도의 학생. 제가 그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갖다가 17년 정도 해왔는데 머릿속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떠오르는 학생들이 있죠. 어떤 애는 속을 많이 새겨서 떠오르고 잊혀지지 않는 아이들. 예, 어떤 아이는 뭐 공부를 잘해서. 근데 만약에 제가 뭐 학생들을 갖다가 이렇게 레벨을 나눈다는 건 웃긴 이야기지만 기억에 정말 많이 남는 아이. 한 10명 뽑으라면 이제 꼭 들어갈 만한 이 아이인데 뭐 서울대도 제가 40명 이상을 보냈는데 그 서울대 간 아이들만 머리에 남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아이는 뭐 한양대를 간 데도 기억에 남고 어떤 애는 아주대 건축과를 보냈던 어떤 아이도 굉장히 기억에 남고 걔는 완전히 포기했던 아이인데 걔가 이제 아주대 건축과를 가서 저도 놀라고 막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깜짝깜짝 놀라게 했던 아이들. 이제 그런 아이 중에 이제 한 명이었는데 그 제가 3년 동안 이제 수업을 했는데 계속 EM반에 있었으니까 그 EM반에 3년 동안 수업을 했는데 이 아이는 왜 어메이징 하냐 하면 얘한테 미안한데 안 똑똑해요. 네. 그 나머지 그 앞에 2명의 학생들은 일단 굉장히 똑똑합니다. 애들이 대화를 나누면. 근데 이 아이는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 사실 그 제가 이때 EM 컨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영어만 잘한다고 되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영어만 잘한다고 되는 게 절대로 아닌데 이 아이는 그 소위 이제 제가 영어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문과적 소양입니다. 문과적 소양. 사회를 바라볼 줄 아는 시각. 그 다음에 독서량.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아이는 사실은 그런 것도 그렇게 뛰어난 아이가 아니었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냥 구암중학교에서 그냥 좀 잘하던 애였어요. 좀. 굉장히 잘하던 애도 아니었고 어느 정도 잘하던 애. 근데 이 아이는 뭐가 그 특징이냐면 가장 독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라 그러면 다른 애들은 그 선생님이 어떤 걸 하라 그러면은 그 다른 아이들은 본인이 판단을 자꾸 하거든요. 이거를 이 정도 하면은 혼내질 않을 거야.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제가 야 니네들이 모르는 동사 200개 찾아갖고 모레까지 갖고 와. 이렇게 해가 왜 선생님 이러잖아요. 200개를 제가 언제 찾아요? 200개를 찾으라는 얘기는 그냥 적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단어 찾고 뭐 그다음에 뭐 뜻 쓰고 예문 만들고 이 작업을 하라는 거고요. 본인이 이제 잘 모르겠는 동사를 200개를 골라와라. 그걸 서로 교환해서 우리가 어떤 거가 간지러운 데인지를 찾아보자. 이런 얘기를 하면 다른 애들 아 선생님 그걸 어떻게 다요 모레까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얘는 그냥 끄떡끄떡해요.
끄떡끄떡.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라 그러는 걸 갖다가 그 좀 힘들거나 본인이 판단했을 때 좀 그 필요가 없다거나 무리라거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반드시 해낸다라는 거죠. 반드시. 예, 그리고 질문을 하는 걸 보면 다른 아이들은 이제 질문을 보통 어떻게 하냐면 뭐 한 3줄짜리 영어 문장이 있다. 그러면 갖고 와서 선생님 이거 해석해 주세요.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어려우니까. 얘네들이 이 정도 학생들이 물어보는 질문은 상당히 수준이 있는 그런 문장이거든요. 저도 가끔은 이거 뭐지 하고 한참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정도의 문장인데 이 아이는 질문을 어떻게 하냐면 그 어려운 거를 다 본인이 해보고요.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걸 연필로 적고 본인이 모르겠는만 빨간색으로 이렇게 물음표를 딱 해서 이렇게 영어 지문이 딱 있다 이러면은 여기에다 동그라미 딱 치고 이렇게 해서 갖고 와요.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요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은 질문을 그 해주는데 보통 한 3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 아이는 3초면 되는 거죠. 아, 이건 이거야. 그러면 내가 다른 말 하면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고 딱 그러니까 시간을 너무너무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고 질문을 하는 것도 너무너무 이쁘게 하는 그런 아이죠. 기억에 남는 아이인데 그 이 어머님이 엊그제 그 저희 하이티 간담회 때도 오셨는데 제가 잘 지내냐고 아니 제가 가끔 이렇게 톡을 보내고 하는데 뭐 톡이 답변이 오는데 몇 시간이 걸려요. 그래갖고 굉장히 바빠 보이더라. 그랬더니 이 아이 지금 연대 그 송도 캠퍼스에 가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온대요 집에. 대학 가서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대학 가서 가만 안 있는 거죠. 계속 동아리하고 뭐하고 계속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 올 시간이 없을 정도로. 하여튼 너무너무 진지하게 열심히 사는 아이라 나중에도 굉장히 뭐가 돼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상당히 독한 아이입니다. 부러우시죠? 이런 애들 얘기 들으면. 짜증 나시나요? 뭐 애들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구호 활동가 아동교육 분야의 민관외교관이 되는 것이 이제 꿈인 아이였고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뭐 이렇게 영어도 굉장히 탁월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뭐 모의고사도 글이 뭐 이렇게 맨날 90 몇 점 맞는 이런 아이도 아니었는데 나중에는 뭐 3학년 때는 제가 모의고사 수능 수업할 땐 들어오지 말라 그랬어요. 넌 들어오지 마라. 가끔 질문만 해요. 수업을 안 듣는데 어떻게 질문을 해요? 받아줄 테니까 그냥 질문만 해. 시간은 아까웠던 아이. 나중에는. 불과 한 1년 반 사이에 그렇게 애가 성장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하고 싶은 게 명확하고 설계를 딱 해줬을 때 그거를 갖다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마인드, 그 다음에 그거에 이제 뒤따른 노력 이런 것들이 이제 대단히 우수하지 않은 아이지만은 나중에 이렇게 훌륭하게 바뀌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이제 그 영자 신문반 교내 활동에 교회 활동 영어 편지 번역 이런 것들을 이게 이제 컴패션이죠. 컴패션이라고 하는 그 영어 편지를 외국에 보내는 봉사해주는 그런 봉사 활동인데. 기독교 단체에서 이제 운영하는 그런 봉사인데요. 이런 것들도 그 컴패션도 제가 골라줬던 건데 이거 한번 해보라고. 근데 그것도 이제 뭐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하는 거. 이렇게 지나가지 툭 던지면은 그냥 그걸 또 진지하게 지가 다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보통 어떻게 물어보냐면 컴패션이라는 동아리가 있는데 한번 해봐. 봉사가 있는데 한번 해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다 이제 가르쳐주길 원하는데 얘는 네 하고 지가 다 찾아봐요. 그리고 마지막에 딱 모르는 거.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애들이랑. 그러니까 이제 짧은 시간에도 많은 걸 해내는 그런 그 아이로 성장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3명의 이제 저희 그 관악구 지역에 있는 일반고를 졸업하고 EM반에 3년 동안 같이 공부를 했던 아이들의 이제 성공 사례를 보여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그 제가 아까 대학별고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우리 아이들 내신이나 비교과를 갖고 1단계를 통과해서 이제 그 시험을 보러 갔을 때 이제 대학별고사라는 게 면접인데 면접 딱 그러면 구술 딱 그러면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면접은 우리가 어렸을 때 면접 뭐였죠? 아버지 뭐 하시냐? 뭐 이런 거였잖아요. 어디 사니? 이런 면접인데 그런 면접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그 작년 하스는 이제 3개의 문제가 나왔는데 첫 번째 문제는 읽을까요? 이게 무슨 문제? 일단 제가 이제 이 지문을 갖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영어 단어 꽤 어렵습니다. 수능 수준을 당연히 넘어서는 단어들이 이제 꽤 나오고요. 꽤 나오고 사실 애들이 뭐 좀 모를 만한 그런 애들이 모를 만한 단어가 뭐 seductive 같은 단어는 굉장히 어렵죠. 모를 만한 단어고 그 다음에 그닥 또 어려운 게 없네요. 뭐 톰은 이것도 뭐 공부를 웬만큼 하는 아이들은 이제 알만한 단어. 그러니까 어휘 수준을 보면 vicious 이런 것들도 좀 어렵긴 한데 어휘 수준을 보면 수능보다는 조금 어렵고 그러나 뭐 이렇게 무슨 토플이나 탭스나 이런 데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지문들에 비해서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낫고 이제 이런 정도 지문이고요. 이게 이제 그 화제가 뭐냐면은 이 아이디얼리스트라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맨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 일반적인 서민들을 얘기하는 거죠. 일반 소시민들.
그래서 이제 이상주의자들이 바라보는 자유와 일반 소시민들이 바라보는 자유가 이제 어떻게 다른지 이제 그런 거를 갖고 이제 대조형으로 계속 이제 글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 제가 이제 이 말씀 이런 것들을 갖다 이런 문제가 뭘 물어본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에서 보면 여기 있잖아요. 저 자유로운 선택, 자유가 무서운 짐이라는 주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이 주장을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자유가 무서운 짐 구체적인 예를 본인의 생각에 의해 제시하고 자유가 무서운 짐이라고 해도 그것의 가치를 늦추게 되는 주장에 관한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게 사실 아버지 뭐 하시냐라는 면접 문제하고는 완전히 질이 다르잖아요. 사실 이 문제는 말이 구술이지 이건 논술 문제입니다. 예, 자유라는 현대사회에서 자유라는 그다음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 이상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이해하는 자유와 서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자유 거기에 따르는 부담 그다음에 책임 이런 것들을 갖다 어떻게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이 맞는가에 관한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질문을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하이티 간담회 할 때도 독서 이야기를 한참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학교에서 수업 그냥 뭐 국영수사 열심히 한다고 길러질 수 있는 것이냐 저는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것만 갖고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해야 된다,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이제 수업 예를 갖다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수업 시간에도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업이라는 게 그냥 뭐 영어 문법 가르치고 단어 동의어 써주고 이런 영어 수업이 아니에요. EM은 그거하고는 전혀 이제 다른 형태의 수업을 하는데 요거는 그 한국어로 이제 답변하는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독해를 해야 돼요. 독해를 못하면 빵점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빵점인 거예요. 그냥 이 문제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자료 해석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토바코 어딕션이라는 거는 중독이라는 얘기죠. 담배, 흡연 중독에 관한 그런 자료를 주고 항상 이제 자료 제시형 문제가 이제 하나씩 나옵니다. 고대도 이제 자료 제시형 문제가 꼭 하나씩 이제 나오거든요. 이제 고대는 보다도 수학적인 문제가 나오고요. 이거는 뭐 수학이라기보다는 그래프를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래서 그 요게 이제 어려웠던 게 밑에 그 withdrawal symptom이라는 말을 이게 이제 부모님들도 심프톰이란 말은 증상이라는 뜻인데요. withdrawal symptom 그러면 딱 담배 증상 이게 딱 와닿지 않잖아요. 와닿지 않는데 이 withdrawal symptom이라는 말이 이제 금단 증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걸 갖다 답변을 할 때 그 아이의 입에서 금단 증상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애가 아버지가 담배 피는 집애가 좀 유리하려나? 근데 아버지가 담배를 못 피면 불안 초조 막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엄마랑 뭐 엄마 잔소리하면 갑자기 나가갖고 한참 안 들어오고 네 이런 이제 그래서 이 무슨 뜻이냐면 그냥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금단 증상이라는 말을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고등학교 아이들이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아이들의 성장 과정 중에 금단 증상이라는 말이 교과서에 나올까요? 없죠. 어떤 교과에도 금단 증상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담배라는 화제, 그 다음에 밑에 여러 가지 뭐 그 니코틴의 함량이 그 사람의 어떤 그 플레저에 어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것들에 관한 그래프인데 이 금단 증상이라는 말을 갖다가 평상시에 신문이 됐든 대화가 됐든 여러 가지 글거리를 통해서 이렇게 익힌 아이들은 잘 답변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고요. 당연히 이제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거겠죠. 그다음 이것도 이제 그 한글로 그러니까 한국말로 이렇게 답변하는 그러한 문제였고. 요 문제를 세 번째 문제 이제 question 3라고 돼 있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Do you think that your generation will have more freedom than your parent generation? 그러니까 네 세대가 너희 부모님보다 더 많은 자유를 가질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건 영어로 답변하는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세대가 부모님 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자유를 가질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걸 갖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yes, no 끝입니까 이게?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뭐라고 답변해야겠어요? yes라면 yes의 근거, no라면 no라의 근거. 저한테 물어봤으면 이렇게 답변해요. 제가 아이들한테 만약 이런 거 갖고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자 부모님 세대와 우리 세대가 뭔가 다른 게 있으니까 물어보겠죠. 비단 나이만 많은 게 아니라 그렇죠? 부모님 세대는 지금보다는 뭐예요? 그 정보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물론 그때도 많았지만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소위 그 매체라는 것이 미디어라는 것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가 만지게 되는 정보의 양이 그만큼 많고 그만큼 알아야 되는 것도 많죠. 그렇죠. 부모님 세대는 그 애플이 그 주는 여러 가지 앱의 사용법이나 이런 거 모르셔도 되는데 우리는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 모르면 못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SNS라는 것들도 사실 우리가 밴드 없이 페이스북 없이 잘 살았는데 옛날엔 그죠. 근데 요즘에는 중독돼 갖고 그죠. 뭐가 알람이 오면 또 안 읽으면 또 안 되잖아요. 이런 그러면 그 이 문명의 발달 그다음에 문화의 변화 이런 것들이 과연 인간의 자유를 좀 더 그 많이 주느냐 이걸 갖다 좀 더 간격을 더 벌려보면
과연 그 구석기 시대의 원시인들이 더 행복하느냐, 지금의 현대인이 더 행복하느냐, 이런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때는 그 뭐예요, 수렵 채집 경제인 시절에는 예를 들면 같이 사는 부족민들이 맘모스를 한 마리 사냥을 하면 거의 보름 동안 편안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한 번 여러 명이 집단 사냥을 한 다음에 보름 동안 노는 거예요. 매일매일 페스티벌이에요. 지금은요, 우리는 보통 아버님들도 일주일에 하루 아니면 이틀을 쉬시기 위해서 5일 아니면 6일을 열심히 일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휴가라는 게 뭐 예를 들면 4일, 5일을 쉴 수 있는 찬스는 1년에 2번, 3번밖에 되지 않죠. 명절 껴서. 그렇죠? 그럼 현대인이 과연 그때 원시인보다 더 행복하느냐는 문제랑 비슷한 문제죠. 더 많은 자유를 가지느냐, 더 행복하느냐, 이런 문제.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논술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는 주제예요. 예. 현대 사회의 특징, 그 다음에 현대인의 생활, 현대인의 자유, 이런 것들이 논술에서도 굉장히 자주 다루는, 이런 게 논술 문제입니다. 사실은 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영어만 가르친다고 되는 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제 EM 수업할 때 이게 실제로 지금 현재 EM반 제가 수업하고 있는데 EM반에서 그 수업했던 지문입니다. 이걸 만약에 이걸 영어 선생님으로서 가르친다고 하면, 제가 영어 선생님의 수업과 EM 선생님의 수업을 두 가지를 제가 진행을 지금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학창 시절의 기억을 좀 떠올리시면서. 자, normally speaking 이라는 말이 나오면 영어식 수업을 할 때는 저거를 비인칭 독립분사구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말하면 비인칭 독립, 이게 굉장히 어렵죠. 비인칭 독립분사구문. 그 다음에 it may be said that, 그럼 may라는 조동사는 뭐뭐일 수도 있다, 가능을 의미하는 그 조동사라고 설명을 하고, 이때 진주어 가주어라고 설명을 하겠죠. 그죠? 이때 기억나시죠? 그런 말 들었던 거. 그래서 the first of capitalist society, if we leave them unchecked, tend to make the rich richer and the poor poorer. 이게 이제 tend to는 뭐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고, make 뒤에 있는 the rich가 목적어고요, richer가 목적 보호라는 거죠. 그래서 오형식 구문이고, rich를 더 richer하게, the poor를 pooer하게. 더 리치라는 건 더 플러스 형용사인데, 더 플러스 형용사는 이제 사람들이라고 이제 해석될 때가 있거든요. 이게 부유한 사람들을 더 부유하게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이게 이제 영어 선생님의 수업이에요. 그렇죠? 문법상 설명하고 어휘 설명하고, 이게 영어 선생님 수업입니다. 근데 이제 EM반에서 수업할 땐 뭐라고 하냐면, 자, 얘가 이제 뭐냐면 캐피탈리즘이라는 게 자본주의거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소셜리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회주의죠. 그럼 이제 이 얘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어디로 가냐면 산업혁명으로 갑니다. 산업혁명에서 산업혁명의 생산력이 증대하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자본주의가 모순이 나타나게 되죠. 19세기 중반쯤에 영국에서 노동 문제, 빈부격차 문제, 이런 문제를 하면서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그런 한계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아담 스미스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작은 정부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에 의해서 모든 세상이 다 저절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낙관론이 그 당시에 이제 팽배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산업혁명이라는 게 사람들한테 어마어마한 편의를 제공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좀 와, 대단하다 이런 분위기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금과 옥조처럼 여겼던 그런 자본주의라는 것이 실제로 그 자본주의가 점점 발달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더라. 그러면서 이제 자본주의 문제점이 대두되게 되고, 그거에 대한 보완 장치로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대안 이론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이제 마르크스가 얘기한 1848년에 공산당 선언이라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단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사회주의의 출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미 영어 수업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오면 역사로 갔다가 정치로 갔다가 경제로 가는 거죠.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럼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제 무슨 말인지 막 모르는데 요 주제 하나만 갖고서 거의 2시간을 설명을 하거든요. 요 주제 하나만 갖고.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를 갖다가 그 사회주의다 그러면, 옛날에 뭐 우리 뭐 박정희 때 이럴 때는 이런 거를 수업 시간에 얘기만 해도 잡혀가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뭐 이런 거에 관해서도 얘기를 뭐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분위기니까. 그래서 이제 소셜리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접근이라는 거죠. 자본주의 접근과는 다른 접근이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점, 그다음에 작은 정부에서 큰 정부로의 전환, 그러면서 이제 아담 스미스의 케인즈로의 뭐 그 원래 자본주의에서 수정 자본주의의 전환, 정치 경제 역사를 갖다 한꺼번에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처음에 자본주의라는 게, 캐피탈리즘이라는 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사회주의라는 거가 이제 등장을 하고, 이런 사회주의가 갖고 있는 요소를 받아들여서 이제 소위 수정자본주의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죠? 이제 19세기 초반의 이제 이야기인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본주의는 이제 뭐 얘를 갖다가 이제 소위 정이라고 하는 거죠. 원래 갖고 있던 이데올로기,
그 당시 경제 패러다임이 이 세시스라는 게 그 변증법에서 정이라고 하는 거고, 얘는 이제 요거에 대한 반대로 나타나는 게 이제 엔티테제가 나타나는 거죠. 엔티세시스가 나타나는 거고, 요걸 갖다 이제 반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요것들이 합쳐져 갖고 이제 신서시스 되는 게, 신서시스라는 말은 종합이란 뜻인데 이거 갖다 변증법에서는 합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정반합의 이론,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문답법으로 갖다 해결을 이해까지 하면서 이 정반합이라는 것이 어떤 사회 구조를 이해하는 하나의 패러다임, 변증법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이에요, EM 수업은. 그래서 사실 수업 시간에 뭘 하느냐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영어를 가르친다라는 게 보통은 부모님들이 그 어떤 문법사항이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신사항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주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 문제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를 푸는데 문법 이런 걸 가르쳐 갖고 과연 아이들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EM 수업을 듣는 아이들은 100% 논술을 같이 합니다. 100%. 예. 지금 EM 반들도 그렇고요. 지금 EM 반 아이들도 모든 아이들이 다 논술을 같이 듣고 있어요. 우리 장훈 선생님이 진행한 논수업을. 그래서 이게 영어를 가르친다라는 것이 그냥 영어만 잘한다고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고, 제가 사실은 수업을 저희 선생님들이, 저희 학원에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계신데 제가 수업하는 거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일단 왜 반대냐면 영어를 못하면서 왜 영어를 가르치느냐. 예, 영어 전공자도 아니면서. 저는 그 처음에 대학 갔을 때는 경제학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졸업은 역사를 갖고 졸업을 했고, 실제로는 법 공부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학점에 거의 60학점 이상 법 관련 학점을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사회과학에 관심이 많아서 책도 많이 읽었고, 그런 그 제가 공부했던 경험들이 사실 아이들 가르칠 때 역사든 정치든 경제든 법이든 문화든 예술이든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소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사실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부담을 지우기가 쉽지가 않은 게, 수업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지문을 선정하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이 지문을 그 보면서 뭐 영어적으로야 뭐 금방금방 이렇게 한번 읽고 들어가면 수업을 할 수 있지만, 이거를 갖다가 어떤 정도의 뎁스까지 어떤 자료를 주면서 설명을 해줄까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게 정말 쉽지가 않죠. 보통 이제 중3 정도부터 이제 이런 수업들을 시작을 하는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EM반을 선발할 때도 그 제일 영어 시험만 갖고는 절대 선발할 수 없고요. 인터뷰를 해봐야 돼요, 애들이랑. 그래서 독서량, 그 다음에 문과적 소양 이런 것들을 체크하지 않으면 사실 이제 그 아이들을 선발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지문은 제가 샘플로 하나만 더 보여드릴 건데, 이건 뭐냐면 그 이것도 뭐 충분히 이것도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수업한 그 지문인데요. 충분히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출제 가능한 지문이거든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In contrast to a criminal case where the burden of proof lie with prosecution and defendant are considered innocent until proven guilty. Civil case. 자, 무슨 얘기냐면, criminal case라는 거는 criminal case하고 civil case가 두 개가 이제 contrast 되는 거, 대조거든요. criminal case라는 건 이제 형사 사건을 얘기하는 거고, civil case라는 건 이제 민사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보통의 아이들이, 중3, 고1 아이들한테 형사 사건, 민사 사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이해할까요?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들 어머님들 들어보실 이 burden of proof라는 게 소위 이제 법에서 얘기하는 입증 책임이라는 거예요. 입증 책임이 갑에게 있느냐, 원고에게 있느냐, 피고에게 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형사법적으로는 입증 책임이 여기에 이제 무슨 얘기냐면, burden of proof가 lie with the prosecution. prosecution은 검찰인데, 그 당연히 형사 사건에서는 입증 책임이, 이 사람이 죄가 있다 없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검찰에 있습니다. 원고 측에.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아무나 잡아놓고 너 잘못했지? 잘못 안 했는데요? 그럼 네가 잘못 안 했던 걸 네가 입증해. 안 그러면 너는 벌을 받을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아무나 다 갖다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사람을 형사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엄밀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죄가 있다는 것을 원고 측에서 입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입증 책임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설명하면서 이제 입증 책임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지문이 아까 하스 같은 그 시험에서 만약에 나왔을 때 그 아이의 입에서 입증 책임이라는 말이 등장하면 얘는 되는 거죠. 말이 풀려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defendant are considered innocent. 이게 뭐냐면, defendant라는 거는 이제 피고인데, 방어하는 사람이니까. 피고는 are considered innocent. 뭐예요? 결백한 것으로 간주되어진다라고 하는, 이게 소위 말하는 형사법상의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에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피고인을 갖다 무죄로 추정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인권보호 차원에. 그래서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 그 다음에 형사법과 민사법, 그 다음에 입증 책임,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걸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그 아이가 공부만 잘한다고 이걸 할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경 지식이라는 게 중요하고 독서량이 중요하고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장래 여기는 지금 초중고 어머님들이 다 계신데 그 고등학교 어머님들한테는 우리가 EM반 수업을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초중 어머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어학원 보내시면서 주니어 토플 몇 점에 우리 아이가 몇 등급 무슨 반 이런 거에 만족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이 사실 이 아이의 마지막 대입이나 아니면 그 미래에 나갔을 때 사회에서 성공을 담보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문과적 소양이라는 것이 영어라는 도구와 같이 가야 된다. 영어는 도구일 뿐, 형식일 뿐이고요. 그 도구와 그 형식과 그 그릇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오늘 좀 이따 우리 그 제자가 와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 그 아이가 영어를 그닥 잘하지 못하는 아이라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의 그 일반적인 능력이 있지만 그 아이가 어학원에서 뭐 날리고 무슨 반 무슨 S반 뭐 이런 데 있던 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그 아이는 믿었고, 그 다음에 이런 수업을 계속 오랫동안 들어왔고, 그 다음에 독서량이 괜찮았던 아이. 그런 아이들이 합격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고,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성공할 가능성도 훨씬 더 높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예, 그래서 제가 대입 요강에서 이 영어 특기자 전형이라는 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이 EM반 컨셉은 그 두 가지죠.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 이제 특기자 전형,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제 대비하는 그런 형태의 수업으로 그 이제 영어를 곧잘 하는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컨셉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브로셔에 보시면 뭐 이렇게 저희 이제 프로그램에 관한 이야기가 주로 나와 있는데, 맨 뒷장에 보시면 강사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4명의 그 사진이 있는데, 제가 실물은 크리스보다 나은데 사진은 조금 잘 안 나왔네요. 그렇죠? 예, 조금 섭섭합니다. 우리 이거 만드신 분이 왜 이 사진을 썼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크리스는 EM반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EM은 고등부 아이들, 중3부터 고3까지의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게 EM반이고요. 초등, 중등은 이제 주니어 EM이라 그래서 저희가 새로 런칭하려는 반이 주니어 EM이거든요. 그 반의 전반에 이제 크리스 원장은 다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초중등의 주니어 EM은 크리스 플러스 현정희 선생님이 파트너인 거고, 그래서 크리스가 이제 말하기, 듣기, 쓰기 요쪽을 말하기, 듣기를 하고요. 현정희 선생님이 어휘 문법 독해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부는 크리스가 말하기, 듣기를 하고 제가 이제 어휘 문법 독해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두 명이 짝을 이뤄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 우리 김현지 선생님은 라이팅을 담당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라이팅은 이제 수업 시간에 진행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들 개별로 다 진행이 되거든요. 별도로. 그래서 이제 김현지 선생님은 그 아이들의 쓰기를 이제 지도를 담당하시는 분이고, 여기에 이제 없지만 제가 아까 무슨 봉사를 한다, 무슨 동아리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이제 컨설턴트가 필요한 거죠. 근데 저희 학원에 있는 입시 컨설팅 팀이 그 EM반 아이들의 영어 관련 컨설팅을 담당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많으면 제가 수업을 좀 더 하나하나 즐겁잖아요. 강의 해드리려고 했는데 뒤에 이제 말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다른 우리 발표자들 얘기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들어와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진이 잘 실물은 사실 더 잘생긴 저희 크리스 원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소개받은 크리스 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시간도 많이 됐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 EM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이 들어보신 표현들인데, 영어가 절대평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영어를 매우 잘하는 학생들이 조금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이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더 심해질 것이고, 그리고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이 선택을 받으려면 대학들로부터 어떤 공부를 앞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전에요. 네. 저는 중등 학생들, 고등학생들은 사실은 진명학원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고, 중등 학생들보다는 중등을 더 많이 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지금 진명에서 계속 하고 있고, 토피아라는 학원이 예전에 좀 잘 나갔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2004년, 5년, 6년 이 외고가 한창 붐이었을 때 제가 외고 아이들, 진학하려고 하는 아이들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한 4년 정도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이들이 이제 한 26, 7 정도 된 상황입니다. 다 잘 됐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최상위권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교육해야 되는지 그런 좋은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이제 진명하고 하이니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저는 특목고 입시도 좀 했지만 성인들도 많이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인들 가르치는 거는 이제 회사에 나가서 오픽이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말하기 시험인데 삼성에서 이 승진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봐야 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 아저씨들 말하기 시험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반드시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도 좀 가르치고, 지금은 이제 하이니티에서 제가 맡고 있는 반은 이제 최상위 반이고 주로 말하기, 쓰기, 그리고 듣기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설명을 할 때 어머니들한테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아이들 영어 가르칠 때 어떤 방향으로 가르치고 싶은지를 이제 어머니들한테 설명을 드리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문장이 제가 좋아하는 문장 한 3가지를 골라 놓은 게 있습니다. 네, 이거는 영화에서 나왔던 문장인데요. 제가 예전에 하이니티 이제 시작하기 직전에 설명했을 때도 어머니들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주 옛날 영화인데요. 그 흑인 아저씨가 나오는데 그 덴젤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혹시? 예, 잘생긴 흑인 아저씨인데 그분이 나왔던 필라델피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변호사로 나오거든요. 예, 거기서 그분이 쓰신 문장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그게 너무 저한테 와닿았고,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영어를 설명을 해줄 때 누군가 이해할 수 있는 영어를 설명을 하려면, 말을 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겠다.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원래 이게요, explain this to me like I'm a 2-year-old입니다. 예. 그러니까 2살짜리도 들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얘기를 좀 해달라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이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그 지식을 어른, 아이 2살짜리한테도 잘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어를 구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제가 이 문장을 한번 올려봤고요. 그 영화에서 나왔던 장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거는 제가 항상 마음속에 두고 있고 아이들한테 기회가 될 때마다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아이들이 자기가 이걸 했을 때 나는 행복해, 재밌어, 지루하지 않아, 이걸 평생 했으면 좋겠어 하는 일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돕기 위해서 이런 문장을 항상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해주고요.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내가 뭘 했으면 좋겠다, 뭘 하면 행복하겠다, 이런 걸 잘 생각을 안 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수업 시간에 그냥 영어만 막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장들 얘기해 주면서 결국에는 네가 평생 이런 일을 했을 때 돈도 벌고 재미도 있고 행복하기까지 한 그런 일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일찍 찾을 수는 없겠지만 많은 것들을 해보면서 찾으면 그게 제일 좋다라고 수업 시간에 얘기를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이거는 잘 아시는 분이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지만 항상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방향으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훌륭하다. 거기서 창의적인 것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도 무한 동의하는 그런 문장이라서 한번 올려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것도 이제 흑인 아저씨가 한 얘기인데요. 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미국 대통령인데, 오바마가 이제 처음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 변화를 주제로 캠페인을 했습니다. 이 민주당 대표로 나와서 엄청난 바람을 일으키면서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됐는데, 변화라는 부분 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교육 시장이 계속 변화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변할 거고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중요한 것, 빠뜨리지 않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한국 교육은 너무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이 틀에 딱 짜여져 있는 아이들을 생산하는 공장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많은 선진국들이 하고 있지만 학생들 개개인한테 맞는 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많이 부모님들이나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는 뭐냐면 standardized가 아닌 personalized 된 교육을 할 것이고 거기에 맞는 영어를 구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남이 써준 답을 고르는 이 multiple choice죠. 그러니까 이제 객관식의 답을 고르는 기술보다는 주관식의 답을 낼 수 있는 아이들, 말로도 주관식의 답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글로도 쓸 수 있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은 대접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당장 뭐 중학교 수행 평가들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그것들이 다 말하기 쓰기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더 중요시해서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분 뭐 항상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프로그램 부분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자주 쓰는 방식입니다. 아이들한테 어떤 상황을 설명할 때 이 방식을 써라. 6학원식인데 일단 what, when, where, who, why, how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누구한테 설명을 할 때 어떤 상황을 설명할 때 이런 방식으로 설명해라. 저는 설명회를 이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리 EM 반도 이런 식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하스라는 건 뭐 연세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지금 제가 이제 얘기를 끝나고 나면 작년에 하스 데뷔를 했던 저희 학생이 한번 얘기를 할 텐데요.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전형들을 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언제 시작해야 되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5학년이 가장 적절한 시기인 것 같고요. 중2, 3 때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이니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4학년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4학년 때부터 하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으면은 한 5, 6학년이 가장 적절하고요. 중2, 3 때부터는 조금 난이도를 높여서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ASAP라고 써놨는데 저건 as soon as possible이죠. 예, 줄임말로 많이 쓰이는데 당장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은. 그 다음에 뭐 장소는 하이니치와 진명에서 연결이 되겠죠. 초4부터 고3까지 연결이 되는 프로그램이고 저하고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우리 대표님하고 다른 두 분 여자 선생님이 같이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이걸 하냐 할 수 있으니까 라는 답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도 하스 데뷔를 작년에 하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참 궁금했습니다. 궁금했는데 4명이 1차를 시험을 봤는데 1차를 다 통과를 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야 이게 가능성이 많은 전형이구나. 왜냐하면 1차는 서류하고 에세이인데 그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한 달 반, 2달 정도를 에세이를 갖다 계속 첨삭을 하고 다시 읽어보고 다시 아이와 인터뷰하고 했는데 그 에세이들이 다 통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신감을 많이 얻었고 그중에 4명 중에 3명이 2차까지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4명 중에 결과적으로는 3명이 최종 합격을 해서 많은 자신감을 얻었고 그리고 반드시 올해도 그런 학생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차원을 다르게 하고 싶고요. 포커스를 다르게 하고 싶고 항상 저는 다른 학원에서 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방법들을 수업 시간에 많이 사용하는데요. 아이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공부 방법과 조금 변화된 방법으로 공부를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스라는 게 이제 뭐 인류학하고 arts, social sciences를 줄여가지고 이제 하스라고 연세대학교 만들어서 이제 이런 디비전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받고 있는데 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온 아이들이 거의 한 60%, 65% 정도 되고 국내 학교 졸업 학생들이 한 35% 정도 되는 그런
전형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한국에서만 공부를 하고 또 뭐 직업을 가지고 할 시대는 앞으로는 없을 것 같고요. 지나간 것 같고 공부도 외국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직장도 외국에서 가져야 되는 시대가 바로 옵니다. 그러니까 뭐 먼 미래가 아니고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크게 넓게 시장을 좀 봐야 되는데 이런 전형들이 이제 그런 아이들을 키우는 전형들이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좀 더 하기를 원한다면 한국에서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4학년 때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준비를 하려면 어느 정도 영어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부분 아이들이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 영어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는 애들이 많은데 4학년이 됐을 때 영어로 하는 수업을 한 7, 80% 이해하는 수준이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그때가 제일 좋은 타이밍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외국에 좀 살았다면 외국에 한 6개월, 1년 이상 살았다면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의 그런 경험이 있다면 충분히 또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로 수업을 진행을 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아이들. 제가 이제 수업에서 영어를 계속 사용하는데 아이들이 신기하게도 다 이해합니다. 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영어만 가지고 있어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잘 풀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이해를 잘 하고요. 어머니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이해를 잘 하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디베이트하고 프레젠테이션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중점적으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초반에 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국내가 아닌 외국에 나가서 일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할 수 있는 아이들을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시킬 계획입니다. 장소는 뭐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 중학교 2학년까지는 하이틴에서 교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진명으로 넘어와서 중3부터 이제 또 수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저는 교실에서 책으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밖에 나가서 아이들이 많은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님한테 말씀드린 건 뭐냐면 국내에서 여행을 해야 되고 외국 나가서 여행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한번 제가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초 한 4, 5, 6학년은 한국에서 그냥 학원에서 막 공부를 하는 것보다 외국에 나가서 경험을 하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필드 트립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또 생기부를 잘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학교 내나 학교 외 그리고 전국적인 컴피티션 대회들이 많이 있겠죠. 거기에 또 참여를 해서 아이들이 자신감을 더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줄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것들 중에 처음 4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이 성장 과정이나 자기가 어떤 공부를 어떤 포커스를 가지고 어떤 책을 읽으면서 해왔는지를 다 기록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걸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소홀히 하는 것보다는 아이가 시작하는 시기, 4학년, 5학년 시기부터 기록들을 정리를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 아이가 자신감 있게 자기가 어떤 공부를 지금까지 해왔고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나가고 싶은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저희 대표님하고 두 분 여자 선생님하고 저하고가 이렇게 콤비가 돼서 들어왔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말하기하고 이제 듣기, 쓰기, 프레젠테이션, 디베이트 이런 쪽으로 수업을 많이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선생님들은 이제 다른 영역들, 문법이나 독해나 어휘나 이런 영역들을 가르치게 되시는데
제가 이제 선생님들하고 회의도 많이 하고 아이들 어떻게 가르치는 게 좋을까라는 이제 의견도 많이 내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아이들의 마음을 빨리 이해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들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박스에 들어가 있는 틀에 짜 있는 이런 교육을 계속 받다 보니까 애들이 자기 의견을 내는데 좀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발표, 생각 이야기하기, 자신감 주기 등을 많이 초등학교 때 많이 시키고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넘어가면 아이들이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고 걱정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 수업뿐만 아니라 상담을 통해서 자신감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아이들이 엄마한테 얘기하지 못하는 거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스트레스 풀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지 어떤 코칭이나 멘토링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도 코칭과 멘토링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건 되게 자신감 있는 얘기들을 제가 써놨는데 뭐 저하고 대표님은 좋은 계기로 만나서 지금 같은 방향으로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키우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계속 그런 일을 할 건데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능력이 대부분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고학년까지 아이들을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그쪽에는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지만 아이들한테 좋은 환경 제공하고 좋은 선생님들이 좋은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장면을 제가 다음에는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지난번 그 하이니티 간담회를 할 때는 어머니들이 식사하시는 동안 제가 수업 내용을 녹음한 걸 그냥 틀어놨어요. 어머니들 식사하시면서 수업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라고. 재밌습니다. 네, 웃기고요.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네. 근데 애들이 그 좋아하는 웃음 코드나 개그 코드가 있는데 항상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어른들은 별로 재미없어 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모든 수업을 녹음하고 가끔은 녹화하기도 하고 부모님이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경험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어머니들이 다 아시겠지만 국내 최고 감히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거기까지고요. 지금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해줄 친구는 작년에 고3이었고 지금 이제 대학교 1학년을 다니고 있는 친구인데 그 브로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관악구에 있는 나와서 연세대 하스 전형에 합격을 해서 지금 송도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설명회에 나와서 자신의 경험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제가 어떻게 도왔는지 우리 또 선생님들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3년 동안 저 진명에서 얼마나 힘들게 공부했는지를 짧게 얘기를 해주실 양다윤 학생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연세대학교 국제학부 융합인문사회계열 16학번 네, 재학 중인 양다윤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해왔던 거는 원래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비교과 같이 준비해 주시고 어떻게 상담해 주시고 또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이걸 준비를 해왔는데 선생님들께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제가 다시 반복하면 네, 지루하실 테니까 제가 3년 동안 진명해서 어떻게 버텼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정신적으로 지지를 얻고 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네, 나왔습니다. 저는 진명을 고등학교 1학년 3월부터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 딱 들어왔는데 폰도 다 제출을 하고 기기도 전자기기를 다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진명에 열람실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건 책이랑 공부할 거 그리고 필기구 이런
밖에 못 가지고 들어가는데 정말 딱 앉아서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공부가 하기 싫으니까 처음에 소설책을 읽었어요. 소설책을 읽다가 이제 다 옆에서 다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제 나도 공부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너무 심심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네, 공부를 하고 내신을 준비를 하고 해서 첫 시험을 보고 네, 그렇게 이제 상담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또 상담을 해요. 어느 정도 성적이 또 나왔으니까 이렇게 상담을 해서 하는데 저는 꿈이 원래 있었어요. 원래 고등학교 들어오기 전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외교관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꿈이 원래 그 꿈을 가지게 된 계기가 엄청난 그런 애국심이 있어서 엄청난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이유로 가지게 된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좋아서 그냥 외국 나가는 게 좋고 이런 이유로 그런 꿈을 가지게 됐는데 이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또 입시를 준비해야 되고 그렇게 자기소개서를 쓰고 내가 왜 이 꿈을 가지고 싶은지 왜 이런 과를 가고 싶은지 그리고 또 과를 설정할 때도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과를 설정하고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니까 내가 진짜 왜 이 꿈을 가지고 싶은지 되게 많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게 좋아서 이게 되고 싶었는데 이런 직업을 가지고 싶었는데 자소서에 쓸 만한 내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정말 내가 이 공부를 하고 싶은 게 맞는가 이 과를 가서 내가 정말 배우고 싶은 게 맞는가 그런 것에서 정말 정신적인 것에서 많이 흔들렸었는데 선생님들이랑 계속 상담을 하면서 그런 원래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더욱더 구체화하게 되고 네 그렇게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고3 때 정말 많이 네, 공부를 할 때 정말 힘들었는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항상 수업 들어갈 때도 특히 하스를 준비할 때 그 워낙 잘하는 친구들도 많고 저는 외국을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던 경험이 없고 영어도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고 근데 그 전형을 도전하는 친구들이 워낙 외국에서 몇 년씩 다 살다 온 친구들이니까 그런 친구들을 경쟁자로 두고 그 전형을 준비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거를 준비해도 되는 게 맞는지 이게 시간 낭비가 아닌지 이거를 준비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수능을 더 준비하는 게 맞는 건 아닌지 이런 걸 정말 많이 고민하고 자신감도 너무 많이 떨어지고 그렇게 했는데 선생님들께서 저를 더욱더 객관적으로 봐주시고 또 저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상담도 많이 하셨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더 자신감을 심어주시고 또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잘 나아갈 수 있는지를 네, 많이 선생님들 통해서 네, 많이 배우고 또 자신감을 얻고 네, 할 수 있었습니다. 진명에서 공부하다 보면 정말 그냥 수업만 가르치고 그냥 입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학교 갔다가 계속 학원에 있어요. 그럼 엄마랑 아빠랑 보는 시간보다 선생님들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훨씬 많고 그렇다 보면 엄마에게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또 선생님들한테만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엄마들에게는 뭐 얘기하지 못하지만 또 선생님들이랑 통해서 이렇게 상담하고 또 선생님들께만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진로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고 입시는 당연하고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생각을 더욱더 구체화하고 그런 정신적인 지지를 네,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는 어떻게 공부했는지 어떻게 비교과 준비하고 그런 것들만 준비해가지고 많이 횡설수설한데 네, 그렇습니다. 질문하실 거 있으면 되시죠? 뭐. 전형 관련 제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런 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네. 질문 있습니다. 네, 고등학교 1학년 처음 시험 봤을 때도 네네. 그 성적 잘 나왔었어요? 잘 나왔었나요? 그러니까 그 평균이 1점 얼마였잖아요. 아, 네, 네. 그러니까 1학년 첫 중간고사 볼 때부터 쭉 이렇게 잘 나와서 유지를 했었어요? 아니면 뭐 아,
그 1학년 때, 1, 2학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다 거의 다 그러니까 전부 다 1점대 초반이었고, 그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1.23이 나왔는데,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컨디션 조절을 잘 못해가지고 시험 당일날 막 아프고, 그래서 그때 시험을 좀 망쳐서 최종적으로는 1.45 내신이 그렇게 됐었습니다. 네. 일반고로 가셨는데 특목 준비는 안 하셨어요? 영어 특기도 원래 네, 외고를 준비를 했었었는데 외고를 떨어지고 네, 진명을 오게 됐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외고 가면 이렇게 내신이 훨씬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훨씬 안 나오니까 결국 거기서 엄청 탑이 아닌 이상 다 수능으로밖에 준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일반고를 오면 내신도 할 수 있고 또 수능도 팔 수 있으니까 약간 더 다양하게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반고 와서 더 네, 편하게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선택을 할 수 있다면 특목 가실래요? 일반 가실래요? 그 목표가 어느 거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저는 만약에 해외 대학을 가고 싶다 그렇게 목표를 잡았으면 저는 특목고를 당연히 선택했을 것 같고, 아니면 한국에서 탑 대학을 가고 싶다 그러면 더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일반고를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네. 이제 그 자율학습 이런 거 있지 않나요? 네,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전혀 참여를 못하고 이제 여기 학원에 끝나면 바로 오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생기부에 작성될 때 그런 것 때문에 뭐 그러니까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 이런 것도 혹시 들었어요? 네, 방과후 수업을 1학년 때 영어 원서 읽기를 들었었어요. 그게 그 수업 끝나고 이제 애들 석식 먹고 5시부터 6시 반까지 하고, 그렇게 방과후 수업을 듣고 여기 오면 한 7시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괜찮아요. 그 방과후 수업도 그렇고 뭐 자율학습 학교에서 하는 거 참여했냐 안 했냐 이런 것들도 이제 생기부에서 뭐 자율적으로 뭐 했다 어쩌고 뭐 이런 거 이제 풀 때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써주는 걸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게 이제 학원에서 이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학교 입장에서 봤을 땐 그런 그 했던 게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뭐 나중에 그 자소서 쓰거나 뭐 이런 거 했을 때 자율적인 학습에 대한 내용 이런 거 풀 때 별로 문제가 없었는지. 근데 그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하면 어느 정도 애들이 참석률이 뭐 80% 이 정도 되면은 상도 주고 해서, 뭐 자율학습상 이렇게 해서 그것도 들어가고, 뭐 몇 시간 공부 자율학습을 했음 이렇게는 그 자소서에 들어갔는데, 저는 그건 안 들어갔지만 3학년 때도 그 친구들끼리 자율 동아리 이런 걸 만들어서, 영어 자율 동아리를 만들어서 꾸준히 활동하고 그렇게 해서 그 친구들이랑 그렇게 엄청 막 크게 다르거나 아니면 제가 뭐 손해를 봤다거나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따로 충분히 친구들이랑 자율 동아리를 만들고 아니면 따로 활동을 해서 그런 걸로 충분히 메꿀 수 있어서 네, 괜찮습니다. 이런 기회가 자주 오는 게 아닙니다. 질문 더 이상 하실 거 없으면 그 학생이 이렇게 어머님들 앞에서 말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떠박떠박 자기 할 말은 다 하는 것 같고, 아까 하셨던 질문 중에 외고냐 일반고냐, 예, 그 저는 항상 이제 어떤 입장이냐면 특목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아무래도 초중 단계의 부모님들은 초중 전문 학원을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이제 초중 전문 학원들은 교사분들도 그런 경향이 좀 심한 것 같고, 마치 그 일반고는 실패한 아이들의 2부 리그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러한 그 경향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거는 그냥 아주 솔직히 제가 대입을 제가 한 해에 보통 원서를 적게 쓰면 한 200~300장, 많이 쓰면 400~500장 정도의 원서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만 써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애들이 80명의 아이들의 원서를 쓴다 그러면 한 아이가 6장을 원서를 쓰니까 480장이잖아요. 원서를 제가 원서를 쓰기 시작한 게 이제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러면 제가 다뤄본 원서가 아마 다뤄봤다라는 것은 제가 실제로 이 아이를 어떤 대학을 쓸까를 고민을 하고 어떤 대학에 어떤 전형을 쓸 것인가를 그 서류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요강 스터디 같은 걸 컨설턴트들이랑 계속 하는데,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대학 요강을 분석하고 실제로 합격상 데이터도 분석하고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걸 매칭을 시켜갖고 이제 원서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뭐 한 케이스를 거의 10,000개 정도까지는 제가 해본 것 같아요, 직접. 예. 제가 저희 동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꽤 제 입으로 제 얘기를 하는 건 좀 웃기지만 제가 꽤 알려진 대입 전문가라, 제가 대치 아이들, 대치에도 예전에는 저희 학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치동에서 학원 하다가 너무 질려갖고 안 하는데, 대치동은 학원이 무슨 정글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이들이랑 수업하다가 뭐 피자를 한 판 사줬다 그러면 전화가 오고요. 우리 애가 피자 먹으러 학원 간 줄 아냐고. 예, 그러고 막 하여튼 그런 식의 문화, 그 다음에 이 학원들끼리 너무 지나친 네거티브 그런 캠페인들, 그러니까 상대편을 뭐 비난하고 뭐 하고 뭐 이런 그런 식의 문화, 그다음에 어머님들의 교감도, 사실 관악구 어머님들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인간적이세요. 관악구도 예전만큼은 좀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데, 학원 원장 하면서 무슨 인간미를 얘기하냐 그런데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학생이 어떤 그 지식을 그냥 단순 전달하는 대상이 아니라 초중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사실은 같이 키운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부탁할 것도 드리고, 그다음에 아이의 어떤 장단점에 관해서 여러 이야기할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학원 컨셉은 어떤 단과를 뭐 특강 3개월 겨울방학 뭐 이런 식으로 다니는 학원이 아니거든요. 저희 학원은 그런 식으로 이제 다니겠다고 하면 저희는 받지도 않아요, 사실. 특히 이제 진명 같은 학원은 뭐 겨울방학 2달만 다니겠다 그러면 이제 오지 말라 그러는데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차라리 그냥 상담 한번 받고 이 상담 갖고 어머님이 진행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이런 인간적인 모습들이 좋아서, 그리고 어머님들이랑 아이를 뭔가 성취감, 다윤이도 뭐 이 아이가 시집갈 때 제가 당연히 갈 거잖아요. 당연히 가죠. 이 어머님도 당연히 저한테 우리 다윤이 시집갑니다라고 당연히 청첩하시죠. 안 그렇겠어요? 아이를 3년 동안 가르쳐갖고 대학을 보내고 지금도 교류를 하고 있고, 저희는 아이들이 잠깐 얘기가 밖으로 샜는데, 아이들이 남자 아이들은 군대에 간다고 하면 다 인사하러 옵니다. 휴가 나오면 학원에 놀러 오고요. 군대에 가서 아이들이 8층에 있는, 아까 다윤이가 8층에 열람실이라고 얘기한 별무반인데 거기에 있는 아이들한테 편지를 써요. 후배들 요새 힘들겠다. 3학년 100일 남았는데 뭐 더위에 지치면 공부 열심히, 이런 편지를, 그런 문화가 있는 거죠, 학원에. 이렇게 끈끈이 그 선배와 후배가 이제 서로 교류를 하고 노하우도 전수하고, 어쨌든 그런 문화가 좋아서 이제 관악에서 지금 학원 진명학원을 하고 있는데, 대치 아이들, 그 다음에 뭐 분당 아이들, 목동 아이들, 일산 아이들, 평촌 아이들 제가 원서를 다 썼었죠. 예전에는 평촌에도 진명학원이 있었고 일반고, 특목고 뭐 다양한 아이들의 원서를 다 써봤죠. 근데 특목고는 뭐 외고, 자사고, 과고, 영재고 뭐 이런 4개 정도의 유형이 있다라고 한다면, 특목고는 꼭 가야 되는 곳은 절대로 아닙니다. 학생 스타일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이제 다윤이도 얘기를 했지만, 외고에서 소위 이제 학생부 관련 전형, 그러니까 학생부 관련 전형이라고 하면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특기자, 그러니까 5가지 중에 이제 3가지 전형이 이 서류 전형이잖아요. 서류가 들어간 전형인데, 이런 특목 라인에서 이 3가지 전형으로 대학을 가려면 일단 3점대가 넘어가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연고대는 3점대가 좀 넘어가면 어렵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 관악 아이들이 무슨 명덕이나 아니면 무슨 용인이나 명덕이거나 용인외고나 뭐 하나고나 이런 데 가서 3점대 안에 내신을 받을 가능성이 사실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행 정도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다른 지역 아이들하고. 우리 저기 초중 단계에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서 오는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그런 외고 계열의 학교를 갔을 때는 이 3가지 전형은 거의 접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보내면 되는 거예요. 알고 보내면. 아니면 애가 압도적으로 선행을 많이 했고 지적 능력이 굉장히 출중한 아이라면 가서 한번 붙어볼 수 있는 거고요. 안 그러면은 그런 학교를 간다라는 거는 이 서류 전형은 다 접겠다는 얘기고, 수시는 논술 전형 하나 남는 거예요. 근데 논술 전형은 내신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5등급 안쪽이면 다 동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3년 동안 어떤 특목 계열의 학교를 갔을 때 내신 준비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내신 준비를 열심히 해서 대학 갈 때 안 써요. 이런 그 모순이 생기는 거죠. 예, 논술 전형은 그 논술 100%에 실제로 대부분의 대학들이 논술 70, 학생부 30, 아니면 논술 60, 학생부 40 이런 식의 구조를 갖고 있지만 1, 2, 3, 4 등급 정도 되면 학생부는 전부 다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점수고 논술 100%에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이것만 보는 거거든요. 논술 전형 하나 남으니까 거기 고등학교 가서 3년 동안 내신 준비한 게 다 의미 없는 짓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런 학교의 아이들이 3등급 이하의 아이들은 대부분 정시를 갖다가 이제 대학 가는 주요 수단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재수 삼수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남권 아이들이랑 똑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능하면 재수를 안 시키고 보내야 되고 정시보다는 수시가 대학 가기가 훨씬 더 좋고 수시에서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주는 게 가장 정답인데 그런 계열의 학교를 갔을 때에는 이제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아이는 이제 안 보내는 게 나은 거고요. 성공한 아이들의 그 데이터만 부모님들이 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외고 나와서 그 서울권의 대학을 못 가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그런 아이들은 밖으로 얘기가 안 나오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부끄럽기도 하고 학교 입장에서도 오픈할 필요가 없고 그런 거죠. 우리는 항상 성공한 아이들의 얘기만 들으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가장 못하는 애들은 갈 수가 없어서 안 가는 거고요. 못하는 애들은 갈 수가 없어서 특목 계열의 학교를 못 가는 거고요. 잘하는 아이들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여기 오늘 소개했던 아이들 그다음에 저희 이제 실적 중에 이과 간 아이들 과고 갔다가 떨어지고 온 아이들도 있고 아니면 중3 때 저를 만나서 제가 이제 일반고로 이제 턴을 시킨 아이도 있고 이 하스반의 이 EM반이죠. EM반 출신 중에 또 하나의 아이가 저희 오늘 이 데이터에는 안 보여드렸는데 얘는 왜 그러냐면 하스 전형으로 안 갔거든요. 얘는 영어 특기자로 안 가고 학생부 전형으로 서울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걔는 이제 초등학교 아이인데 그 아이는 제가 중3 1월인가에 만났습니다. 1월인가 2월인가 만났는데 그때 그 아이가 중학교 나온 아이인데 그 아이가 합격한 상태였거든요. 합격한 상태였는데 중학교 내신이 10에서 10%대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10%대였던 걸로 기억하고 근데 아이가 제가 대화를 이제 해보고 걔도 이제 EM반에 3년 동안 쭉 공부를 했는데 제가 가르친 아이인데 대화를 나눠보니까 문과적 소양이 굉장히 좋습니다. 문과적 소양이 독서량이 어마어마했던 아이고 중학교 내신은 안 좋았지만 근데 얘가 세화를 갔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등급이 나올까를 따져봤을 때 저는 이 아이가 세화에서 세화는 이제 3점대도 안 돼요. 세화는 2점대는 맞아야 서울대 모델 가는데 2점대 내신을 받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제가 판단했고요. 왜냐하면 선행 정도가 너무 안 돼 있기 때문에 무슨 외국 갔다 온 애도 아니고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애도 아니고 수학을 잘하는 애도 아니에요. 그냥 문과적 소양이 좋은 아이지. 그런 아이가 세화 가서 3년 동안 내내 내신에 그냥 시달리면서 공부를 했을 때 이 아이가 어느 정도의 내신을 딸 수 있을까? 3점대의 내신을 따면 이 아이는 굉장히 잘하는 거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고 그래서 어머님한테 1시간 반 동안 설득했어요. 전학시키자고. 남들은 세화여고 못 보내서 안달인데 저는 세화여고 갔던 애를 전학을 시켰는데 삼성고등학교를 전학시켰습니다. 제가. 관악구에서 가장 안 좋은 학교라고 알려져 있는 학교 중에 하나죠. 그런 삼성고등학교 공립이고 그 애들 공부 하나도 안 한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삼성고등학교로 전학을 시켰고요. 1학년 때 조금 흔들흔들하다가 페이스 찾았고 당연히 전교 1등 했고요. 전교 1등 했고 서울대에 이제 학생부 전형으로 당당히 합격을 했죠. 이것도 교차 지원해서 합격을 한 그런 케이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케이스는. 그 다음에 저희 요번에 이제 서울대 간 이과인데 그 아이도 이제 과고를 가네마네 이렇게 고민을 했을 때 제가 영재고 입시만 치르고 안 되면 일반고 보냅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갔을 때 똑같은 원리예요. 얘가 내신을 과연 이 정도의 선행 갖고 그러니까 물화생지가 공부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학도 이제 미적분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과거를 가서 이 아이가 4등급 이내의 내신을 받는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원천적으로. 그래서 이 아이가 가서 5등급, 6등급 깔아갖고 뭘 할 수 있겠냐. 그래서 보내지 말자라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고를 보냈고 일반고에서도 이제 전교 한 3, 4등권 한 것 같아요. 서울대 일반 전형으로 이번에 합격했고 그런 케이스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많이 다릅니다. 근데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면 이런 거잖아요. 저는 전형을 공부하는 사람이고 그 전형을 갖고 아이들이 원서를 쓰는 사람이니까 실제 이론과 원서를 쓴다는 건 실제니까 이제 임상을 많이 갖고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안 믿으세요.
겪어봐야 합니다. 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자식 키우는 거랑 똑같잖아요. 부인도 너 이러면 나중에 고생한다. 이래도 뭐 저도 똑같죠. 너 그렇게 담배 피다가 나중에 폐 안 좋아진다. 그래서 계속 담배 피는 것처럼 나중에 의사가 당신 이제 폐 이상이 왔다라고 얘기할 때까지 못 끊는 것처럼 비슷한 것 같아요. 이 고정관념이 바뀌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특목 그러면 특자가 들어가잖아요. 특자는 굉장히 스페셜하잖아요. 우리한테. 그래서 그런 고등학교를 보내고 싶어하는. 그래서 일단 제 기준으로 만약에 제가 제 아이를 그런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지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면 일단 지금 현재 시스템 하에서는 외고는 절대 안 보냅니다. 저는 외고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가서 뭘 메리트가 없어요. 메리트가 얻을 수 있는 내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거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쓸데없는 거라는 거는 뭐 저런 거죠. 뭐 이렇게 일반 대학 갈 때 필요하지 않은 뭐 제2외국어, 제3외국어 관련 활동들 이런 것들도 외고니까요. 교육과정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영재고는 보낼 수 있다면 보낼 건데 아이가 원하면 보낼 거고 과고는 절대 이 아이가 3등급 이내 내신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안 보낼 거고 그리고 설령 보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치열함을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시간을 상당 부분 아이를 위해서 써야 되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과거는 그 엄마들 간의 이 팀플레이라는 게 굉장히 심하거든요. 뭐 그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 와이프는 성격상 절대로 그걸 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고 그럼 제가 해야 되는데 제가 근데 그런 걸 할 사실 별로 생각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제 뭐 이런 계열의 이제 자사들 전국 단위 자사들은 이제 한 번쯤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어저께도 우리 그 사이니티 수학연구소 소장하시는 정호영 소장님하고 얘기를 한참에 제가 이렇게 갔었거든요. 은평구에 간 김에 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무슨 비리니 뭐니 입학 비리니. 근데 그런 게 있어도 저희 나라 부모님들은 굉장히 관대하셔서 금방 용서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갖고 있는 윤리적 기준에는 저는 그 학교가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보냅니다. 네, 그런 철학을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이렇게 기능인을 그 길러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나중에 성공할 수도 있고 인성도 바른 그런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이게 그런 식의 스피릿을 갖고 있는 재단에서 그 어떤 식의 교육을 할지는 사실 보지 않아도 뻔하고 저는 그런 학교는 안 보냅니다 절대. 아무리 뭐 그 학교에서는 뭐 누가 뽑아준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 보낼 생각이 없고요. 나머지 전국 단위 자사는 그 아이의 특성에 따라서 그다음에 그 아이가 지망하는 뭐 진로나 이런 거에 따라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옵션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 나중에 공부는 지금 뭐 원 없이 시키시고요. 중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 겨울 정도에 이제 원서에 대한 고민을 고위 원서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때 저나 아니면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랑 꼭 상담을 받으시고 주변 어머님들의 말에 절대 휘둘리지 마세요. 어머님들은요 케이스가 자기의 그 다음에 옆집 아줌마가 아는 그 옆집에 그 정도의 케이스를 갖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는 과학적 그 판단이 아니거든요 절대. 제가 제일 힘든 게 그런 거예요. 상담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누가 아니라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제가 열죠 사이트를. 여기 보십시오. 요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갖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어머님들은 어디서 들은 얘기를 갖고 하시는데 제가 상담할 때가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제 이름은 유원명입니다. 이거 제가 한 말이고 어머님은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으셨고 그 얘기를 한 사람의 이름은 누굽니까?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저를 시험하시니까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요강을 갖고 말씀드려요. 요강.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 합격 사례. 근데 이게 참 상담할 때 그게 참 어려워요.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아까 비교과 관련해서 어머니 한번 질문하셨는데 자율학습 그 다음에 방과 후 활동 자율학습은 학교에서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자율학습이나 아니면 방과 후 학교를 안 하면 학생부에 생기부에 써줄 게 없다. 그 다음에 그걸 안 하면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예, 저희가 저희 학원에서 이제 서울대 연고대 학생부 종합전형이든 학교장 추천전형이든 간 아이들은 100% 별무반 출신입니다. 8층에 있는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나와서 11시 반까지 공부하는 그러니까 별무반에 있는 애들 서울대 연고대를 다 가는 거거든요. 걔네들은 자율학습 한 적 없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대학의 입장에서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대학교 입학 처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A라는 아이가 있고 B라는 아이가 있어요. A는 잘하고 B는 조금 더 덜 잘합니다. 둘 다 잘하는데 A는 잘하고 B는 좀 더 덜 잘해요. 얘는 자율학습을 안 했고 얘는 자율학습을 했습니다. 자율학습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이 아이를 뽑을까요? 대학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여러분들하고 직업이 같습니다. 학부모입니다. 그분들이 그걸 모를까요? 대단히 상식적인 판단이에요. 뭐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자율학습을 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의 여부는 정말 뭐 예를 들면
그 100가지 전형 요소가 있다면 100가지의 어떤 비교과의 팩트들이 있다면 그 중에 한 가지 사실 정도로 이 아이의 성향이 이렇구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지 했다 안 했다 갖고 당락을 결정짓는 일은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방과후 교실은 저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해라. 뭘 고를지 모르겠으면 선생님한테 상의해라. 그래서 너의 진로와 관련이 있는 거면 해라. 뭐 이 아이 아까 뭐 영어 원서 강독 이런 거 했다? 네가 해라. 재밌으면 해라. 필요하면 해라. 부족한 과목이 있으면 해라. 그런데 이제 이게 학교로 가면 학교 현실상 무슨 일이 생기냐면 몇 개 이상은 해야 된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그런 건 또 의미가 없습니다.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얘가. 그래서 대학은 이 얘기도 여기 계신 어머님들 정도면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는 건데요. 대학은 똑똑한 아이를 뽑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똑똑하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방과후 학교를 몇 개 했느냐가 그 대학이 그 아이를 선발하는 기준은 될 수 없어요. 당연한 거죠.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제 말이 이상한가요? 상식주의잖아요. 똑똑한 아이가 되면 되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근데 학교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아이를 딱 바라볼 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 큰애는 특기자 전형에 적합한 아이예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저희 둘째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적합한 아이입니다. 물론 아이들은 바뀝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이런 농담 비슷한 말을 드리냐면 저희는 이렇게 학생을 이렇게 상담해보고 가르쳐 보면요, 이 아이한테 어떤 전형이 어울릴 건가라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상이 많으니까, 전형을 아니까. 근데 이제 당연히 엄마인 저희 와이프는 제 옆에서 굉장히 그 대입 관련 일을 하는 저를 오래 봐왔지만 저희 와이프가 저희 아이를 보고 얘가 어떤 전형으로 갈지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판단 못합니다, 절대. 왜냐하면 저는 그걸 맨날 해오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이렇게 조언을 드리면 하나의 전형만 갖고 키워가자는 건 절대로 아니고 당연히 그 5가지 전형에 맞는 거를 초등학교 때부터 다 가지는 게 제일 좋죠. 그럼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메인 전형은 있어야 되는 거고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특기자, 논술, 그 다음에 정시 5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학생을 바라보거든요. 5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학생을 바라보는데 제가 학교 상담 결과를 이렇게 놓고 와보면 물론 선생님에 따라 차이는 뭐 많이 좀 어떤 선생님이 담임을 하느냐에 따라 많이 다르긴 한데 학교는 학생부 교과하고 학생부 종합 2가지 전형만 갖고 학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기자나 논술 전형이나 정시 전형은 처음부터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 실제로 제가 아까 원서 쓸 때 뭐 학교에서는 뭐 이런 거에 되겠냐 이런 말을 그러니까 안 해보셨고 그런 애들이 없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냥 그거를 저희 동네에 그런 아이들이 많지 않다고 초등 중등 아이들을 그렇게 못 길러내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냥 아주 쉬운 거예요. 공부하면 돼요. 입시 요강을. 입시 요강을 아주 한 줄 한 줄 이게 이 말이 갖고 있는 함의가 무엇인지를 자꾸 공부하면 됩니다. 물리적으로 일단 그 공부를 하고요. 이게 한국말이니까 무슨 뜻인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요강과 그 대학이 요새는 대부분의 대학이 합격자 사례를 공개합니다. 이름은 안 밝히지만 예를 들면 일반고 몇 프로, 몇 프로, 예를 들면 교과전이면 몇 점 몇 합격, 몇 점 몇 프로 합격 이런 것들 다 오픈을 해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다 공부를 해보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전국에 있는 원장님들하고 데이터를 이름은 지우죠. 개인정보니까 이름은 지우고 이런 아이가 이런 전형의 1단계를 통과했나 그렇지 않았나에 관한 샘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모아갖고 분석하고 공부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그 사례를 우리 학원에 있는 제가 알고 있는 다른 아이들한테 적용해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처음부터 특기자는 안 된다. 얘는 논술은 안 된다. 이런 건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렇죠? 이런 말들 많이 하세요. 어느 고등학교는 안 뽑아준다더라.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덜 똑똑해서 안 뽑히는 거지. 그 아이가 이제 얼마나 똑똑한 아이인가를 어필하는 게 1단계고요. 그러니까 아까 서류내 자기소개서내 이런 쭉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똑똑한 아이인가를 어필하는 과정이에요. 자기를 데코레이션 하는 거죠. 나의 교과, 나의 비교과 이런 걸 갖고 내가 얼마나 똑똑한 아이인지를 서류로 만들어서 내는 겁니다. 그 준비 과정이 잘못돼서 떨어지는 거지 그 아이가 그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게 상식적인 판단이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아이는 예를 들면 굉장히 똑똑한 아이인데 낙성대에 사는데 운이 없어서 인원고등학교에 떨어졌어요. 그럼 걔는 대학을 못 가야 되나요? 그런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이가 예를 들면 동덕을 갔으면 좋은 대학을 갔을 텐데 학교를 잘못 가고 인원을 가고 떨어졌다?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아요. 이런 건 있죠. 동덕이라는 학교가 인원이라는 학교에 비해서 내신 따위가 좀 더 어려운 학교다라는 것을 감안은 하고 데이터를 바라보겠죠, 대학이.
근데 그런 것이 뭐 고교 등급제라고 얘기한다면 고교 등급제일 수도 있지만 그 아이가 다른 거를 갖고 자기의 우수성을 더 입증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로 통과된 애들을 서류만 갖고 뽑을 수 없으니까 불러서 말을 시켜보는 거예요. 말을 시켜보면 대학은 제가 최근에 이 대입을 바라보면서 느낀 점은 대학은 이제 어느 정도 구술이라는 그런 시험을 통해서 똑똑한 아이를 선발해내는 데에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갖췄다라고 판단됩니다.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대 같은 경우도 논술을 없애겠다라는 이유는 논술은 훨씬 더 이게 피곤한 시험이거든요. 출제 과정도 그렇고 채점 과정도 그렇고. 근데 이제 굳이 논술 시험을 보지 않더라도 논술이라는 제도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굳이 논술 시험을 보지 않더라도 구술이라는 아이와의 대화, 10분, 15분의 대화 갖고도 어떤 아이가 똑똑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선별해낼 만한 기준치가 몇 년 동안의 데이터를 쌓여놓고 보니까 마련됐다라는 뜻이죠. 자신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예, 그래서 그런 아이를 길러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제가 이제 비교과 얘기하다 얘기가 좀 커졌는데 어쨌든 그런 형식적이고 그 다음에 다분히 이러면 이런 데더라 식의 그런 저기는 해석은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인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이 아이의 우수성에 관한 그러한 자료를 만들면 가는 거고 그걸 못 만들면 못 가는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정확합니다. 이게 상식적인 거고요. EM 얘기하다가 또 딴 데로 갔네요. 그래서 EM은 그 초등학교 이제 4학년부터 고3까지가 대상인데 고3은 EM을 선발한다라는 거는 좀 어렵고요. 이제 고1, 고2 때부터 준비한 아이들이 이제 계속 대입 과정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주니어 EM은 이제 초등, 중등 아이들, 그 다음에 이제 그냥 EM반은 이제 중3 겨울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잘하는 애들은 중2 애들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EM도. 근데 그거는 이제 인터뷰를 해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필고사도 보지만 인터뷰를 통해서 그 아이가 이제 이 정도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아이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수업은 지금 저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명에서는 저하고 크리스하고 둘이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라이팅은 이제 김현지 선생님이 하시고, 근데 제 수업만 듣거나 아니면 크리스 수업만 듣는 아이들도 있어요. 네, 그런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시간이 안 맞는 아이들. 그러니까 최소한 이틀 이상을 빼야 되는데 그 정도의 시간이 없는 아이들, 하루 정도밖에 못 빼는 애들은 선택적으로 듣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판단해서 이 수업만 들으면 되겠다. 당분간은 이런 아이들은 또 그렇게 듣는 아이들도 있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옵션을 갖고 모든 아이들 다 똑같이 가르치는 건 아니니까 관심이 있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셔갖고 상담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판단을 꼭 EM반을 들어오기 위해서 상담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어떤 상황에 있는 아이든 그 아이의 상황에 맞는 해법을 제가 아는 지식의 한도 내에서 드릴 거니까 그런 상담을 받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2시간 동안 했는데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어요? 네. 그러면 질의응답 하실 분들은 남아서 더 물어보시면 제가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해드리고, 방명록 안 내신 분들은 저희가 나중에 또 이런 행사 있으면 문자 같은 거 보내드릴 수 있게 방명록 적어주시고, 2시간 동안 열심히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